네, 안녕하세요. 여러분들의 금융권 취업을 돕는 브루스 메이커입니다. 오늘은 매크로뷰, 지금 댓글로 몇 분들이 찾고 계시던데 우리는 1차 앞두고 매크로뷰 기다리고 있다고. 조금 늦게 올렸어요. 미안한 마음이 있지만 나도 일이 있기 때문에 내가 본업 유튜브가 아니잖아요. 유튜브는 여러분들한테 도움을 드리는 목적으로 제작하는 거기 때문에 내 일이 우선이야, 친구들아. 나도 먹고 살아야 될 거 아니야. 근데 조금 일찍 올리고 싶었는데 늦어서 미안해요. 아무튼 오늘 매크로뷰 그리고 1차 면접 제가 이 코칭생들 면접 본 거 제가 들었는데 아마 이 정도 수준에 내가 지금부터 다룰 수준 정도의 이 딥한 질문은 안 받았던 걸로 저는 알고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매크로뷰를 뭐 제가 2025년도 상반기에 올렸던 매크로뷰를 참고하셨어도 어느 정도 커버가 되셨을 거고 만약에 지금 매크로뷰가 없었어도 아마 1차 정도에서 제가 이 접수했던 1차 코칭생들이 면접을 봤던 내용들을 종합해보면 이 정도로 딥한 이 매크로 뷰가 필요가 없긴 했다. 근데 지금 이 영상은 2차 PT 세일즈 그리고 2차 면접 때는 더 심층적인 전문성을 검증하기 때문에 그때는 필요합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이거 올리는 시기는 뭐 시기적절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그래서 오늘 2025년도 하반기 매크로 뷰를 설명드릴 거고 저는 삼성증권 PB 출신이고요. 2014년 작년에 퇴사하고 공식적으로 취업 컨설팅, 금융권 취업 컨설팅을 하고 있습니다. 오른쪽 상단 스캔하시면 크몽에서 활동하고 있는데 어떤 것들을 하시는지 보면 여기 첨삭부터 면접 코칭까지 처음부터 끝까지 다 하고요. 그 다음에 뭐 개별 서비스로도 하고 이 모든 거 처음부터 끝까지 다 하면서 불합격하면 환불 드리는 금융권 프리패스 패키지도 있어요. 그래서 궁금하신 분들은 크몽에서 불스메이커 또는 뭐 구글에 불스메이커 검색하시면 크몽, 숨고 뭐 네이버 블로그도 하고 있고 이 블로그는 요즘 잘 안 해요. 유튜브가 좀 메인이 됐어요. 원래 작년까지는 블로그를 많이 올렸었는데 조금 유튜브로 하는 게 더 취준생분들이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아서 유튜브로 메인을 하고 있고 어쨌든 메인 활동은 크몽인데 크몽 의존도를 저는 좀 줄이고 있어서 가급적이면 이 댓글 링크로 남겨드리겠지만 카카오톡으로 개별 문의하시는 게 더 좋겠어요. 그래서 저를 찾아오신 분들, 대표 합격자들, 제 영상 보셨죠? 인터뷰 합격자 영상들. 그래서 이 친구들, 이 처음부터 끝까지 제가 커버해서 최종 합격했다. 국민은행, 신한은행, 뭐 우리은행도 있고, 하나은행도 있고, 운용사도 있고, 증권사도 있고, 뭐 다양해요. 근데 뭐 대표 합격자들 영상 보시면 제가 어떤 거를 하고, 제가 무슨 도움을 드릴 수 있는지, 제가 왜 필요한지 알게 되실 거니까 한번 참고 삼아 이거 영상 다 보시면 한번 둘러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넌 내가 꼭 합격시킨다. 이게 내 슬로건인데, 나는 이거를 이루고 있다. 그래서 도움 필요하시면 저 찾아오시고요. 지금 면접 코칭 진행 중이에요. 요 왼쪽 사진은 과거 사진이고, 오른쪽은 최근 사진인데, 뭐, 왼쪽 코칭 할 때마다 사진을 찍을 수는 없어서. 그죠? 이런 식으로 다대다도 하고, 1대1도 하고, 2대1도 한다. 그래서 면접 코칭을 이렇게 준비하고 있고, 대부분 이 면접 코칭 받으신 분들은 면접 보고 와서, 이번에 우리가 행차 때도 그랬고, 잘 봤다. 뭐, 준비했던 대로 나왔다. 그래서 면접 스터디도 괜찮지만, 면접 스터디도 아예 뭐, 진짜 제로 베이스거나 실력이 부족하신 분들은 도움이 되겠지만, 그거보다 훨씬 차원이 다르다. 제 면접 코칭은. 왜냐? 현직자 관점에서, 지금 현직은 아니지만, 금융권 종사자와, 그리고 특히 PB 관점에서 여러분들이 어떻게 질문을 받게 되실지, 자소서를 보면 보이거든요. 무슨 질문을 받게 될지. 그리고, 그 시대에, 그 면접 보실 시기에 핵심적인 화두가 뭔지, 저는 알고 있기 때문에, 그거와 관련된 질문을 하기 때문에, 아무래도 여러분들이 직접 현장에서 마주치실 면접관들의 생각, 면접관들이 궁금한 점, 그리고 면접관들이 묻고 싶은 게 뭔지 알기 때문에, 그걸 미리 준비한다는 점에서 좀 유리한 고지를 차지할 수 있죠. 대부분, 제한테 면접 코칭 받으시면, 거의 1등 아니면 그 조에서 1등이거나 전체 1등이거나 면접 점수가 가장 높은 점수를 보통은 받으세요. 보통은. 그래서 면접 합격하고 싶다 하면 저한테 면접 코칭 받으시면 돼요. 지금 1차 면접 진행 중이고 지금 제 코칭생들 몇 분 후기를 제가 따왔는데 면접 보시면 몇 등이라 제가 거의 항상 물어보거든요. 이번에 5명이 한 조가 됐다고 했는데 이분은 기업금융이었고 오른쪽 분은 개인금융이었다. 근데 둘 다 준비했던 대로 나왔고 그리고 준비했던 대로 발언했다. 그래서 잘 본 것 같다. 그래서 급하게 막 제로 베이스 상태에서 저를 찾아오신 분들도 있고 그 다음에 어느 정도 준비가 됐지만 더 압도적으로 잘하고 싶다 해서 찾아오신 분도 있는데 어쨌든 두 분 다 지금 요 친구 두 분 다 잘 보고 왔다. 그래서 아마 합격할 거예요. 자, 1차와 2차의 이 핵심 요소는 면접에 항상 모든 면접의 핵심 요소는 이 5가지라고 말씀드렸죠. 자기소개가 제일 중요하다고 말씀드렸고 지원 동기, 직무 적합성, 조직 적합성, 기업 적합성 이렇게 3가지 분류로 적합성 검증이 들어가고요. 그 다음에 차별성과 필요성, 본인을 왜 채용해야 되는지, 본인이 남들과는 다른 점이 뭔지 제가 항상 말씀드리죠. 관계 일학이 돼야 된다고. 그 부분, 경쟁력 부분 질문 들어올 거고요. 미래성, 입사 후에, 입행 후에 뭘 할 건지, 계획이 뭔지, 비전이 뭔지 이런 미래성까지 해서 이 5가지가 이 모든 면접의 질문 카테고리를 이렇게 5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특히 지금 제가 매크로뷰를 제작하는 이유는 전문성이 필요한데 이 은행이나 증권사 직원은 이 전문성이란 금융 전문성을 얘기하는 거고 지금 여기서 얘기하는 전문성이란 그 금융 전문성은 이 매크로뷰 그러니까 글로벌 경제 흐름과 그거에 따라서 어떤 포트폴리오로 고객에게 또 개인 고객이면 어떤 포트폴리오 또는 기업 고객도 마찬가지로 포트폴리오를 제시하고 기업 고객인 경우 어떤 특정 상품 뭐 예를 들면
저금리 시대에 뭐 특판 RP를 판매한다든가 아니면 뭐 ELD 같은 거 뒤에서 말씀드리겠지만 ELD를 판매한다든가 이런 특정 상품을 세일즈하려면 당연히 매크로뷰가 기반이 돼야 되기 때문에 저는 항상 모든 면접에 이 모든 금융권 면접의 기반은 이 매크로뷰에서 시작한다고 말씀드려요. 그래서 지금 이거를 면접 대비 영상 물론 우리은행 1차 면접을 미리 올리긴 했지만 이게 이 지금 여기서 다루는 매크로뷰가 이 모든 면접에 이 금융권 은행뿐만 아니라 증권사도 그렇고 운용사도 그렇고 모든 면접 금융권 면접의 이 근간이다. 예를 들면 그 기초를 다지는 작업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특히 세일즈 면접에서 가장 중요합니다. 이 전문성은 세일즈 면접에서 극대화되는데 그 차이가 왜냐면 막 예를 들면 ELS가 상품에 나왔어요. 그러면 ELS를 팔려면 주식시장이 앞으로 어떻게 될 거니까 그래서 가입하셔야 됩니다. 이런 식으로 세일즈를 해주셔야 되는데 필요성을 납득시켜 주셔야 되는데 세일즈는 그렇게 하려면 당연히 지원자가 어떤 매크로뷰를 갖고 있고 그리고 ELS를 사면 왜 지금 유리한지 또는 개별 주식 사는 것보다 ELS를 사시는 게 왜 적합한지 물론 투자 성향도 고려를 해야겠지만 그 상품 자체의 특성을 제시를 하려면 이 상품이 왜 필요하다고 제시를 하려면 당연히 지금 현재 경제 상황이 이러니까 이 상품이 필요합니다. 이런 식으로 제시를 해주셔야 되기 때문에 전문성이 필요하다. 그리고 PT도 마찬가지예요. PT도 뭐 어떤 예를 들면 뭐 연금 시장 확대되고 있는데 시니어 시장을 공략하기 위한 우리은행 또는 뭐 국민은행의 방안이 뭐냐 제시해봐라 할 때 어떤 상품이 있고 지금 이 경제 환경이 어떻게 돌아가고 그리고 이 기존 연금 상품의 특징과 이 한계가 뭔지 이런 것들을 알려면 이 금융 전문성과 기존의 이제 상품들에 대한 이해도 이런 것도 필요하니까 PT에서도 활용될 수 있고요. 인성 면접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인성 면접에서 1차 때는 안 들어왔을 텐데 우리은행 1차 때는 국민은행 같은 경우에 오른쪽 보시면 1차부터 합숙 면접으로 심층 면접, 세일즈 면접, 토론 면접 진행되죠. 그리고 개별 인성 면접, 그러니까 자소서 기반 면접에서도 전문성 관련해서 물어볼 수 있어요. 예를 들면 뭐 자소서에 경제신문을 읽는 습관을 들였다. 이렇게 써놨으면 면접관이 이렇게 물을 수 있겠죠. 최근에 읽었던 경제 기사가 뭐고 그거에 기반해서 앞으로 경제 전망은 어떻게 생각하고 있냐? 라고 물어볼 수 있어요. 그래서 인성 면접에서도 전문성은 필요하다. 그래서 어떤 면접을 봐도 다 그 가장 기초는 금융 전문성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걸 제가 지금 세팅해 드리는 단계고요. 그래서 은행원에게 필요한 전문성이란 두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는 금융 전문성이죠. 제가 방금 계속 말씀드린 거. 경제, 금융, 은행업에 대한 관심도와 이해도. 이 관심도는 그냥 관심이 아니라 관심이 있었으면 그 지식이 있겠죠. 채워진 지식이. 그래서 이런 지식적인 관점이 금융 전문성이고요. 또 하나의 전문성은 고객 응대 역량이에요. 이 세일즈를 하거나 세일즈 역량이 있거나 또는 민원을 해소할 수 있는 그런 역량, 그러니까 고객 관리 역량인데 이거를 하나 더 추가가 돼야겠죠. 자산관리 상담 역량. 예를 들면 부동산 대출을 받으려고 찾아온 고객한테 앞으로 부동산 시장은 어떠한 이유로 어떻게 될 거라는 이 전망을 제시를 하고 난 다음에 지금 부동산 대출, 담보대출을 실행하셔서 이러한 아파트, 이러한 부동산을 매수하시는 걸 추천드린다. 또는 지금 경제 상황이 이러이러하니 지금 당장 이 부동산 담보대출을 실행하시는 것보다는 차후에 금리가 더 낮아졌을 때 주담대를 활용해서 주택을 매수하시는 걸 추천드린다. 이런 식으로 하려면 이 모든 게 다 이 금융 전문성이 필요하다. 특히 자산 관리할 때는 기업 고객도 마찬가지예요. 예를 들면 달러가 앞으로 어떻게 될 것 같으니 이러한 서비스를 이용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라고 하려면 당연히 그 기반은 달러가 어떻게 될지 알아야 되고 그걸 알려면 매크로 환경이 어떻게 변하는지 알아야겠죠. 그래서 모든 부분에서 다 필요하다 전문성은. 그래서 가장 중요하다고 제가 가장 다 중요한데 가장 기본이 되는 근간이 되는 것이 바로 매크로뷰다. 그래서 이런 것들 뭐 방금 얘기했죠. 최근 경제 상황과 앞으로 전망에 대한 본인의 의견은 이런 거 인성 면접에서 또는 세일즈 면접에서 세일즈 다 끝나고 또 개별 질문으로 물어볼 수 있거든요. 그럴 때도 필요하고 고객이 찾아왔을 때 이런 질문 받아왔을 때도 필요하고요. 기업 고객에게 어떤 상품 추천할 거냐, 왜 추천하냐 라고 할 때도 이 매크로뷰 들어가야 되고요. 그래서 이런 질문들 대답하려면 매크로뷰를 알아야 된다. 세일즈 상품도 마찬가지. 만약에 ELD랑 달러 적금이 이렇게 세트로 나왔다고 해봅시다. 이 KB 국민은행은 항상 2개 세트로 나오는데 그러면 이거 2개를 팔려면 이 매크로 환경이 어떻게 돌아가는지를 알아야 주식시장, ELD는 이제 이 주식시장과 연관되어 있으니까 주식시장은 어떻게 됐고 그리고 달러는 원달러는 어떻게 될 건지 아셔야겠죠. 그래서 매크로뷰가 필요하다. 그래서 금융 전문성 출발점은 매크로뷰다. 자, 본격적으로 2025년도 하반기 매크로뷰 살펴보겠습니다. 일단은 제 불스메이커가 생각하는 이 2025년도 면접 보실 때 핵심적으로 중점적으로 관심을 두셔야 될 이슈들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코스피 5000 시대. 지금 주식하시는 분들 요즘 많을 텐데 여기 지금 보고 계시는 분들도 국내 주식이나 해외 주식이나 또는 ETF 정도는 해보셨던 분들이 아마 대부분일 거예요. 지금 이 국내 장 보고 계시죠, 코스피. 참고로 제가 2025년도 상반기 영상에 그때 코스피 살아있는데 샀으면 벌써 플러스 50%예요. 코스피 지수로만. 그때 나도 샀긴 했는데 나는 샀다 팔았다 해가지고 뭐 50% 근데 50%보다 못 먹었긴 한데 아무튼 나도 수익을 냈겠지. 그거 보시고 사셨던 분들은 아마 지금까지 보유하시고 계셨다면 나한테 좀 고마운 마음이 들지 않을까? 아무튼 지금 3,400 신고가를 계속 경신하고 있어요. 그리고 코스피 5000 시대가 열릴라 말라
뭐 열리냐 마냐 이런 논의라기보다는 의견이 있긴 한데 어쨌든 지금 국내 주식시장이 강세라서 주식에 관심이 많아졌다. 그리고 연준 기준금리 지금 이거 19일 날 찍고 있는데 18일 우리나라 기준으로 18일 새벽에 연준이 이 스몰컷 했죠. 베이비 스텝으로 0.25% 25bp 인하했어요. 뭐 이거는 뒤에서 다시 말씀드리겠지만 이미 시장에서 이 90 몇 퍼센트 이상이 예상하고 있던 이 행동이라서 전략이라기보단 정책이라서 이번에 인하될 거라는 시장 전망이 압도적인 상태였기 때문에 별로 큰 이벤트는 아니었지만 앞으로 지속적으로 이 미국 기준금리가 중요하게 될 거예요. 그 이유는 뒤에서 설명드릴 거예요. 그 다음에 대출 규제죠. 우리나라 지금 정권 올해 바뀌면서 대출 규제를 강화한다고 했어요. 그래서 이걸로 인한 영향이 뭔지 이것도 주요한 이슈 중 하나고요. 그 다음에 트럼프 관세 정책 이거는 25년도 상반기에도 영향이 있었고 하반기에도 끝나지 않은 이슈예요. 이거 최근 계산대 언제지? 9월 17일 계산대 또 뭐 반도체나 의약품을 올리겠다 관세 매기겠다고 협박한다. 그래서 트럼프의 임기 내내 동안 제가 봤을 때는 아마 관세를 무기 삼아서 취하고자 하는 바가 있을 텐데 그거는 뒤에서 설명드릴 거예요. 트럼프가 이유가 있습니다. 이렇게 하는 이유가. 그 다음에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이 지금 3년이 넘은 것 같은데 아직도 끝나지도 않았는데 끝나지도 않고 그 다음에 이 EU 전체로 확산될 조짐이 있다. 그래서 지정학적 리스크 요인이 있다. 이것도 중요한 이슈 중 하나고요. 그 다음에 중국 대만 전쟁 요거는 아마 대부분이 실현 가능성이 없거나 또는 관심이 없는 이 주제일 텐데 자 불스메이커는 이 중국 대만 전쟁 가능성도 아주 높지는 않지만 어느 정도 있다고 봐요. 제 개인적으로는 이 시장 참여자들이 전혀 예상하지 못하는 시점에 갑자기 중국 대만 이슈가 터질 가능성이 있다. 저는 개인적으로 높다고 생각하는데 조금 조심스러운 거라 제가 뭐 시진핑도 아니고 그렇죠. 근데 아무도 지금 관심 갖지 않은 중국 대만 전쟁 가능성이 이 시장에 지금 코스피가 지금 신고가를 경신하고 있지만 시장의 조정 포인트로 조정 트리거로 작용할 수 있다. 그래서 이 6가지 코스피 5천 시대 국내 주식 미국 기준금리 부동산 규제 트럼프 관세 러우 전쟁 중국 대만 전쟁 이런 통화 정책과 부동산 정책과 그 다음에 지정학적 리스크 요인들이 주로 이번 하반기의 핵심 이슈들이다. 경제 관점에선. 자, 모든 이 매크로의 출발점은 경제 전망부터 시작합니다. 올해 하반기부터 내년까지의 전망을 갖고 그걸 기반으로 지금 계속 설명을 드릴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모든 근간이 된다. 글로벌 경제 전망이 매크로 뷰의 근간이에요. 결국엔 이 매크로란 경제를 얘기하는 거니까 그 경제 성장 모든 요소, 뭐 예를 들어 소비, 투자, 저축, 뭐 수출 이런 모든 것들이 결국엔 GDP에 녹아들죠. 그래서 그 요소들을 종합한 결과가 이런 전망치인데 우리는 이 매크로 뷰, 내가 지금 매크로 뷰를 설명하고 있지만 나는 애널리스트가 아니에요. 그렇죠? 그리고 어느 정도 일반적인 애널리스트도 이 경제 전망, 매크로 뷰를 전망하는 건 합리적인 근거로 수치로 나타내서 매크로 뷰를 전망한다는 건 상당히 어려운 작업이에요. 그리고 여러분들은 지금 이거 보시는 분들은 대부분 은행권 지원자실 텐데 은행권 지원자 수준에서 글로벌 GDP 성장률이 왜 몇 퍼센트인지에 대한 이 이유까지 제시할 필요는 없어요. 그 정도까지는 하실 필요 없고 이렇게 저도 까온 건데 이거 하나증권에서 리포트 발간한 거 까온 거예요. 제 뷰랑 거의 일치해서 여기 보시면 이렇게 컨센서스 증권사 리포트를 활용하든 아니면 IMF나 OECD 같은 글로벌 기관들이 전망하는 자료가 있거든요. 한국은행도 전망치가 있고 그래서 그런 공인된 조금 공신력이 있는 이 글로벌 금융기관들의 글로벌 전망치, 경제 전망치를 인용하셔도 돼요. 매크로뷰로. 그러니까 경제 전망은. 그래서 경제 전망 살펴보면 이게 이 불스메이커랑 의견이 좀 비슷한 부분이에요. 이 전망이. 글로벌 GDP는 내년 약간 소폭 0.2% 오른다. 그리고 CPI, 이 물가 상승률은 좀 뒤에 설명드리겠지만 물가 상승률은 관세 영향으로 소비 위축 심리로 3.9에서 3.5%로 이 40bp 0.5%, 0.4% 정도 낮아질 거다. 그리고 미국 살펴보면 미국이 세계 경제에서 가장 중요하죠. 미국 GDP는 올해보다 0.3% 내년에 오를 수 있다. 다만 얘도 마찬가지로 소비 심리 위축으로 CPI는 떨어질 가능성이 더 높다. 이런 식으로 전망을 했어요. 그리고 정책 금리는 내년에 3.5%까지 정도 내릴 수 있고 미 달러 인덱스는 내년에 빠진다 지금보다. 그래서 이런 뷰를 가져가시면 돼요. 경제 전망 그러니까 전체적인 매크로 뷰는. 그리고 그 근거는 여러분들이 면접에서 답변하실 때는 왜 그럼 내년에 경제 성장률이 올라가냐, 물가 상승률이 낮아지냐. 물론 세세한 근거까지 제시하면 좋겠지만 면접 수준에서 특히 은행 지원자 수준에서의 이 답변하셔야 될 건 IMF 보고서에 따르면 또는 OECD에 따르면 또는 국내 증권사 애널리스트들의 컨센서스에 따르면 이라고 인용으로 밝혀주셔도 상관없어요. 아시겠죠? 자, 그리고 국내를 살펴보면 국내 또한 내년엔 0.9% 오른다. 올해보다. 올해는 아직 올해가 끝나진 않았지만 0.8% 수준을 기록할 것으로 예상되는데 내년에 거의 2배 이상 오른다. 그래서 국내 경제는 경제 성장 전망은 다른 나라 대비 미국 대비 더 상승률이 높다. 그래서 우리나라 지금 국내 주식 코스피가 크게 오르는 요인 중에 하나예요. 이게. 자, 관세 영향. 제가 아까 그 주요 이슈 중에 하나가 관세라 했죠.
이거는 25년 상반기 영상에서도 제가 설명드렸던 건데, 그때는 이제 트럼프 관세가 막 시작하는, 임기 막 직후라서, 막 시작하는 단계라서 더 중요한 이슈였지만, 지금은 조금 중요도가 낮아지긴 했어요. 근데 여전히 이 시장에 영향을 주는 요소이기 때문에 무시할 수는 없다. 그리고 이 내용은 결국에 트럼프 관세가 어떻게 경제에 영향을 미칠 거냐, 파급 효과가 뭐냐라고 했을 때 이렇게 대답하시면 된다는 건데, 첫 번째는 아주 단순하게 생각하면 관세를 매긴다는 건 결국엔 미국인 자국 입장에서 수입 물량의 수입 가격이 올라간다는 거니까 물가 상승으로 작용할 수 있다, 단기적으로. 하지만 장기적으로 이거 다 맹피의 경제학이나 경제학 원론 같은 데서 보셨죠? 수요와 공급, 관세 효과 부분. 관세를 부과하게 되면 이 기존에는 파란색 줄, 하늘색 줄이었다가 관세를 부과하면, 임의적으로 부과하면 이 분홍색 선이 되는데, 이거 이렇게 되면은 이 거래량이 줄어들어서 전체적으로 글로벌 교역량이 감소한다. 그래서 경제 성장 둔화로 이어지기 때문에 장기적으로는 물가 하락 요인이다라고 설명을 하는 게 합리적인 설명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그래서 단편적으로 트럼프 관세 이슈가 어떤 영향으로 작용할까요? 라고 면접관이 물었는데, 관세는 물가 상승 요인으로 작용합니다. 라고 그냥 단편적으로 제시한다는 건 아주 생각이 단순하다는 소리예요. 아니면 경제에 대한 심오한 이해도가 없다거나. 그래서 단기적으로는 물가 상승 요인이지만 장기적으로는 수요 위축에 따른 이 물가 하락 요인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라고 제시하는 게 경제학을 좀 배운 사람이라면 이렇게 대답하시는 게 더 정답에 가까운 대답일 거예요. 그래서 혹시 이거 보시는데 트럼프 관세 이슈가 당연히 그냥 막연하게 관세는 이 세금 올리는 거니까 물가가 높아지겠네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시다면, 그렇게 대답하시면 100점 만점에 한 20점 정도의 대답이에요. 그리고 관세 부과로 인해서 단기적으로 상승이 되겠지만 물가가 장기적으로는 물가 하락 요인으로 작용할 거다. 이게 이 100점 중에 100점짜리 내가 너무 단순하게 얘기해서 100점이라고 느껴지지 않을 수도 있지만 이게 핵심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대답하시면 100점이다. 그러니까 이 출제 의도, 면접관의 의도와 정확히 부합하는 발언이에요, 이게. 자, 그다음에 그래서 결국에는 관세 부과하면 그냥 장기적으로 물가 하락하고 글로벌 교역량도 감소해서 경제에 부정적으로 영향을 미치는데, 근데 지금 트럼프가 이 미국 연준한테 계속 이 기준금리 인하라고 압박을 넣고 있죠. 자, 왜 그럴까요? 여러분, 트럼프는 바보가 아니에요. 트럼프의 모든 행동엔 거의 대부분 항상 의도가 숨어져 있거든요. 그 의도란, 트럼프는 사업가기 때문에 이 돈에 민감한 사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미국의 경제에 도움이 된다면 어떤 것도 실행할 수 있는 사람인데, 그거 실행하려면 어떤 전략을 펼쳐야 될까? 제가 만약에 트럼프의 입장이 된다면, 아주 트럼프는 지금 잘하고 있는 건데, 원래 경제학에서는 이 관세를 부과하면 당연히 이 결과적으로 장기적으로는 수요 위축에 따른 이 글로벌 교역량 감소로 인해서 경제 성장에 일반적으로 악영향을 미치는 건 맞아요. 근데 트럼프가 이걸 모를까요? 트럼프도 이걸 알 거예요. 트럼프도 이걸 알아요. 근데 이거로 인한 단점을 보완하기 위해서, 이 부작용을 보완하기 위해서 지금 기준금리를 내리려고 압박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 경제나 테스트나 뭐 아니면은 필기 시험 보실 때 지금 아마 전공 필기 준비를 하고 계실 텐데, 거기 그 경제 부분 보면 금리 인하가 경제에 미치는 파급 효과가 뭐 어떻게 되냐 이런 거 다 한 번쯤 보셨죠? 만약에 이걸 안 보셨다면 지금 전문성 수준이 아니라 이건 이 경제의 기초인데 이거를 모르신다 하면 안 돼요. 은행 지원하신다면서. 어쨌든 이 콜금리, 이거는 옛날 자료 제가 지금 따온 건데, 옛날에는 그 기준금리가 콜금리였어요. 근데 지금은 이 RP71물인데 이거는 조금 뒤에 다시 설명드릴게요. 어쨌든 금리 인하가 경제에 어떤 영향을 미치냐 했을 때 여러 가지 경로가 있어요. 근데 결국엔 금리 인하는 경제에 긍정적으로 작용하죠. 일반적으로. 그래서 이 트럼프는 관세 이슈로 이 세수는 확보하면서, 그러니까 국가 재정을 늘리면서 동시에 금리 인하 압박을 하면서, 금리 인하로 인해서 이 관세 부과로 인해서 세수 확보되는 동시에 이 경제 마이너스 요인이 생기니까, 이 마이너스 요인을 보완하기 위해서 이 중앙은행 통화 정책을 통해서 이 경제 성장을, 이 깎인 경제 성장률을 기준금리 인하를 통해서 경제를 부양하겠다. 그래서 세수 확보하면서 동시에 경제 성장률은 방어하겠다. 이게 트럼프의 생각일 거예요. 제가 트럼프는 아니지만 트럼프의 이 의도는 이럴 거라고 저는 불스메이커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내가 만약에 미국 대통령이 될 일은 절대 없겠지만 트럼프의 이 의견에 동의를 할 거고, 제가 만약에 트럼프였어도 이 전략은 아주 좋은 전략이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트럼프의 의도는, 사실 큰 그림은 관세 올리면서 세수 확보하는 동시에 그거에 따른 경제 마이너스 요인을 이 통화 정책으로 커버하겠다, 이겁니다. 그래서 계속 기준금리 압박을 하고 있는 거고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이 조금 전에 매크로뷰 경제 전망 설명할 때, 미국은 지금 내년에 경제 성장률이 1.5로 오히려 오른다. 그리고 CPI는 낮아질 거다. 이 CPI 부분이 뭐냐면, 이 관세 부과로 인해서 소비 심리 위축으로 결국엔 이 물가 하락으로 이어진 거예요. 하락으로 이어질 거다. 이미 관세 이슈는 상반기부터 시작했기 때문에 이미 시장에서는 조금 단기 이슈는 끝났다고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장기로 넘어가는 거예요. 이제 장기 국면으로 넘어오는 건데 이미.
관세 부과로 인해서 소비 심리가 위축이 되니까 이 3.2에서 2.9%로 CPI가 떨어진다. 소비 심리 위축되면서. 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제 성장률이 오르는 이유는 이 요인 중에 하나는 미국 통화 정책의 이 기준금리 인하에 따른 경제 플러스 요인까지 감안해서 1.5%로 오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엔 트럼프는 경제 성장률도 올리면서 물론 CPI 물가 부담도 낮추면서 동시에 이제 세수까지 확보하는 이런 세 가지 효과를 거두게 되는 거죠. 아주 똑똑한 사람이에요. 대단한 사람인 것 같아. 개인적으로 트럼프는. 뭐 겉으로 보기에는 되게 막무가내처럼 보여도 그 사람이 되게 똑똑한 사람이에요. 하는 행동들을 보면. 절대 이 막무가내로 행동하는 게 아닙니다. 어쨌든 트럼프가 왜 그러고 있는지 아시겠죠? 그래서 트럼프 재임 기간 동안 아마 제가 재임 기간 내내 관세 이슈가 이어질 거라고 말씀드렸는데 그렇게 되면 동시에 계속 중요해지는 게 이 미국 연준의 이 통화 정책이에요. 어차피 관세는 계속 매길 건데 그러면 경제 위축은 계속 지속될 수 있죠. 이걸 방어하려면 통화 정책의 필요성이 더 커질 거다. 물론 재정 정책도 필요하겠지만 그래서 이제 트럼프 재임 기간 동안 기준금리가 중요할 거예요. 내내. 그래서 2026년, 2027년에도 아마 중요할 거고 기준금리는 미국 중앙은행의 기준금리는 미국 중앙은행이 기준금리를 어떻게 결정하냐? 뭐 여러 가지 이 걔네만의 산출식이 있어요. 고용률이랑 크게 미국 중앙은행의 최대 목적은 고용 안정이고요. 걔네도 물가 안정이고, 그 다음에 경제 성장 뭐 이런 거 있는데 이런 것들을 수치로 반영해서 적정 금리를 산출하거든요. 근데 이제 테일러 준칙이라고 아마 들어보셨을 거예요. 이게 뭐냐면 이 적정 중립금리에 GDP 갭 플러스 이 인플레이션 갭 이 세 가지를 더한 게 목표 적정 금리다. 목표 정책 금리의 적정 수준이다. 라고 하는 건데 또는 피셔 효과라는 것도 있고요. 명목 금리는 실질 금리 플러스 인플레이션이라고 하는 게 있는데 이 두 가지가 대표적으로 이 적정 금리를 추산하는 이 식 중에 하나인데 물론 연준은 이거보다 훨씬 더 복잡한 식을 써요. 근데 적정 금리를 쉽게 얘기하면 뭐냐면 경제 성장률이랑 인플레이션율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면 내년에 미국 적정금리는 제가 이거 제미나이한테 돌려가지고 내년 전망치에 기반해서 GDP 상승률이랑 코어 PC 증가율 이거 CPI를 안 쓰고 코어 PC를 쓰는 이유는 약간 복잡하긴 한데 간단히 설명드리면 미국은 코어 PC 그 핵심 소비 지출인데 일시적인 요인이나 뭐 계절적인 요인을 제외하고 필수적으로 소비와 연관된 핵심 지표들만 감안하는 게 코어 PC인데 이거 모르시는 분들 한번 찾아보세요. 멈추고. 어쨌든 이 내년에 이 여러 기관들이 전망치가 약간씩 다른데 제일 위에 거를 기준으로 적용하면 이 CBO라는 의회 예산국의 전망치를 차용을 하면 내년에 미국의 실질 GDP 증가율은 1.8%고요. 내년에 코어 PC 증가율은 2.1%예요. 이걸 더하면 아까 방금 피셔 방정식 이게 피셔 방정식인데 피셔 방정식에 따르면 이 경제 성장률은 실질 GDP 증가율이고요. 인플레이션율은 코어 PC 증가율인데 더하면 3.9%죠. 그러니까 피셔 방정식에 따른 적정금리 수준은 지금 미국은 3.9%예요. 얼마 전에 며칠 전에 4.0에서 4.25로 내렸죠, 금리를. 근데 아직도 적정금리 수준보다 높은 상태예요. 그래서 연준이 지금 연내 추가 금리 2번 인하하겠다고 이미 발표를 해놨죠. 자, 이렇게 올해 2차례 더 인하하겠습니다라고 발표를 해놨어요. 근데 제 생각은 올해 2차례 인하는 조금 너무 속도가 빠르고 블러핑인 것 같고요. 그러니까 이게 이 연준이 시장의 금리를 조절하는 시중금리와 경제를 조절하는 방식이 여러 가지 있는데 뭐 통화량으로 조절할 수도 있고 그 기준금리로 조절할 수도 있고 한데 그 중에 하나가 포워드 가이던스예요. 이 포워드 가이던스가 이런 겁니다. 시장에 메시지를 던지는 거예요. 지금 금리 인하했고 연내에 2번 더 인하할게요 라고 시장에 언급을 했으면 이 시장은 어떻게 받아들이냐면 이 연준이 앞으로 금리를 더 내리겠구나 하고 시장 참여자들은 이미 먼저 사전에 반응을 하겠죠. 어떻게 반응을 하냐? 뭐 예를 들면 금리가 앞으로 더 내릴 거니까 채권을 더 사둔다든지 하는 행동들을 할 거예요. 그렇게 되면 시중은 이 미국이 기준금리를 인하하지 않아도 자동적으로 시장 참여자들로 인해서 기준금리를 하는 효과를 발생시키거든요. 무슨 얘기인지 이해 가실 거예요. 이런 게 포워드 가이던스예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올해 2차례 인하하겠다는 건 포워드 가이던스일 뿐 내려봤자 한 차례 정도 인하하지 않을까 싶은데 근데 뭐 진짜로 2차례 인하할 수도 있고 근데 그러긴 쉽지 않다. 왜냐? 이미 적정금리 수준보다 약간 높은 수준이라 딱 올해 기준으로 내년 기준으로는 올해 한 차례 내리는 게 적당해요. 그리고 전망치를 만약에 1.5%짜리를 한다. 그러면 합산 3.6%죠. 그러니까 내년에 아무리 내려도 3.5에서 3.6%까지 내릴 거예요. 그러니까 최대로 내리면. 근데 지금 이미 이 긍정적인 전망치로 기반을 했을 때는 적정 금리 수준보다 약간 높은 수준이라 연내에는 아마 제 생각에는 한 차례 정도 인하할 거다. 이걸 이렇게 얘기한 2차례 인하 꺼낸 이유는 포워드 가이던스일 뿐이다. 미리 이 시장 참여자들로 인해서 이 경제를 조절하는 효과를 내기 위해서. 아시겠죠? 그래서 내년까지는 지속적으로 내려서 3% 중후반대는 가능할 거다. 자, 보겠습니다. 그러면 미국이 이렇게 기준금리 내리면 한국도 내려야 될까요?
자, 일반적으로 미국과 한국의 기준금리는 방향성이 같았습니다. 역사적으로. 반드시 시기는 일치하지 않아도 그 방향성은 거의 일치하는 그러니까 선후 관계와 시기가 정확히 일치하지는 않지만 방향성은 같아요. 같은 경우가 많았어요. 왜냐하면 당연히 그렇겠죠. 상대국의 이 기준금리가 너무 낮거나 높아지면 그게 환율 변동으로 이어져서 국가 경제에, 우리나라 경제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당연히 글로벌 이 경제는 연동이 돼 있고, 그리고 그게 금리 변동에 일방적으로 상대 국가가 금리를 계속 올리고 이 상대 자국은 금리를 계속 내릴 수 없다. 이렇게 연동돼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일반인들은 아마 우리 그 은행권 취준생이 아니라 일반인들이라면 이렇게 생각할 거예요. 미국 기준금리 인하했네. 그러면 우리나라도 기준금리 내리겠다. 라는 게 1차적인 이 아주 단순한 일반인들의 생각이고요. 지금 우리 은행이나 증권사를 준비하시는 이 금융권 취준생들 또는 현직자들은 이렇게 생각해야 돼요. 기준금리를 미국이 내렸는데 한국은행은 지금 기준금리가 이미 낮은 상태인 것 같아. 그 이유는 제가 뒤에 설명드릴게요. 그러면 우리나라는 지금 기준금리 동결 가능성이 더 크고 미국 기준금리 내렸으니까 앞으로 이게 달러 약세와 원화 강세로 이어지겠구나. 그러면 코스피가 긍정적으로 이 코스피가 긍정적으로 반영이 되겠구나. 그러면 국내 주식을 한번 사볼 만하겠다. 이런 식으로 접근하시는 게 우리 이 금융권 취준생들이 가져야 될 사고예요. 그리고 왜 우리나라가 동결을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내가 그 한국은행장은 아니지만 뭐 약간 주제 넘은 얘기일 수도 있지만 내가 판단하기엔 이 전직 증권사 직원이 판단하기엔 이렇게 판단합니다. 우리나라는 이 똑같은 시기에 의해서 내년에 1.6%, 1.9% 합산하면 3.5%예요. 미국도 이 정도였는데 우리나라도 이 정도예요. 근데 미국은 지금 기준금리가 4%고 우리나라는 2.5%잖아요. 그러면 이 얘기는 뭐냐면 우리나라는 이미 이 경제의 펀더멘탈을 감안하면 내년 전망치를 감안하면 이미 이 금리는 낮은 수준이라는 거예요. 이미 낮다 충분히. 그래서 제가 알고 있는 걸 한국은행 리서치 연구원들이 모를까요? 당연히 알 거예요. 그래서 내가 낮추기가 부담스럽고 계속 동결하는 이유가 내려봤자 아마 한 6개월, 1년에 한 번 내리는 이유가 이미 우리나라는 펀더멘탈을 감안하면 이미 적정 금리 수준보다 낮은 상태다. 그래서 우리나라 오히려 금리를 올리는 게 맞는 상황이에요, 지금은. 근데 그럴 수 없다. 왜냐? 자, 일단은 이거부터 얘기할게요. 자, 그래서 지금 한국은행장 부총재고, 이 사람은 부총재고네. 한국은행이 뭐라 했냐면, 이거 최근 기사인데, 이 9월 18일 기사인데, 미국 금리 인하한 다음에 이제 기자회견 가진 거예요. 통화정책 여력이 커졌지만 불확실성이 성장하고 있다. 이 얘기가 뭐냐면, 풀어서 얘기하면 이런 거예요. 미국 기준금리 내렸지만, 그래서 우리나라도 인하할 수 있는 여력이 조금 약간 생긴 건 맞아요. 약간 생긴 건 맞습니다, 여러분. 근데 지금 우리나라는 이미 금리가 경제 상황을 감안하면 너무 낮은 수준이에요. 그리고 우리나라는 가계부채도 심각한 문제잖아요. 그리고 대출, 지금 정부가 대출 규제를 하고 있기도 하고, 이런 상황에서 금리를 쉽게 낮출 수 있는 상황이 아니랍니다, 여러분들. 국민 여러분. 이 무지한 국민 여러분들아, 속으로는 그럴 수도 있어. 답답하게 금리를 낮추라는 소리 좀 하지 마라. 이미 기준금리가 지금 얼마나 낮은 상태인데, 여기서 더 내리면 이 포퓰리즘이다. 라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이 한국은행, 이 금리 결정하시는 분들은. 근데 그렇게 얘기하면 난리가 나겠지, 언론에서. 그래서 그렇게 얘기 못 하겠고, 속마음은 이런 거예요. 미국이 금리 내리면 한국도 금리 내리는 게 일반적으로 맞지만 우리나라는 이미 낮은 상태라고. 그래서 여기서 더 내리기엔 부담스럽고, 근데 이제 여기 지금 기자회견장이니까 대국민 나와니까 국민들이 보고 계시니까 조금 순화해서 얘기하려고 해야 되면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미국이 기준금리 내려서 통화정책에 이 추가 인하 여력은 생겼습니다만 여러 가지 지정학적 리스크와 뭐 아직 관세 이슈도 있고 하기 때문에 리스크가 잔재하고 있기 때문에 금리 인하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지금은 상황을 지켜본 다음에 결정하겠습니다. 라고 순화해서 얘기한 거고 이걸 직설적으로 얘기하면 우리나라는 이미 낮아 임마 이 자식들아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올려야 될 상황인 것도 모르고 니네들은 올려야 돼 사실. 지금 뭘 더 내려 여기서 더 내렸다가 여기서 더 내리면 안 돼. 인플레이션이 오히려 확 커질 수도 있고 이 대출은 더 급증할 수도 있기 때문에 지금 상태에서 올리면 곤란합니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자, 그리고 그렇다면 이제 미국 2026년도 내년에 미국과 한국은 기준금리가 어떻게 될 거냐? 이게 결론인데, 금리의 결론인데. 미국은 이 부스메이커 판단으로는 또는 시장 참여자들, 이 금융기관 리서치 애널리스트들의 이 컨센서스에 따르면 미국의 내년도 적정 기준금리는 3.5에서 3.9% 정도고요. 적게 많이 내리면 3.5% 그리고 적정하게 내린다 하면 3% 후반대 생각하시면 되고요. 한국은 지금 이미 금리 수준이 낮은 상태인데 근데 미국에 역행할 수는 없어요. 또 그렇다고. 미국이 기준금리 내리고 있는데 우리나라가 기준금리 올린다? 그건 말이 안 됩니다. 아주 특별한 상황에서 올릴 수 있어요. 근데 미국이 최소한 동결 기준을 유지를 해줘야 우리나라가 올릴 수 있지. 미국이 지금 내리겠다고 하는 와중에 우리나라가 기준금리를 올려버리면 원화의 초강세가 될 수도 있거든요. 그러면 또 그게 경제의 부담 요소를 작용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러긴 쉽지 않고 다만 계속 동결하려고 할 거예요. 그리고 시장 참여자들의 금리 인하 기대가 너무 높아지면 한 차례 정도는 인하할 수 있어요. 0.25% 정도, 25bp 정도. 근데 그게 최대일 거예요, 내년에.
뭐 아주 극한의 상황까지 가면 2%까지도 내릴 수 있다고는 있겠지만 제 개인적으로는 이미 금리는 낮은 수준이라 한국은 여기서 급격하게 더 내릴 수는 없다. 지금 정도에서 계속 동결하려고 할 거예요. 온갖 핑계를 대면서 한국은행은 대외 여건이 불안해서 뭐 뭔가 계속 나올 거예요. 앞으로 내년까지. 지켜보자. 계속 매월 이럴 거예요. 매월 금통위 때. 자, 미국은 그러면 금리가 내리고 우리나라는 여기서 현재 상태에서 유지한다 하면 미국 금리가 우리나라보다 더 빠진다는 소리죠. 이 낙폭으로 보면, 등락률로 보면. 자, 그러면 이게 당연히 금리가 떨어진다는 소리는 채권 가격이 오른다는 소리죠. 그러니까 미국이 기준금리를 결정하면 그게 시장에 영향을 미치는데, 시중금리에 영향을 미치는데, 일반적으로 시중금리라 하면 국채의 금리를 얘기하는 거예요. 국채금리. 자, 그래서 미국은 금리 낮아질 거니까 미국채 중심으로 강세를 전망합니다. 불스메이커는. 그래서 지금 이거 미국채 10년물인데 10년물 지금 금리가 4.05% 정도 되거든요. 근데 장기 전망이에요. 이건 참고로 단기가 아니라 이거 주봉이거든요. 그래서 시계열이 길어요. 그래서 내년뿐만 아니라 장기적으로 제가 생각하는 적정 금리는 한 3.1에서 2%까지 아마 장기적으로 내릴 거라고 저는 생각하는데 아무튼 미국은 기준금리 내릴 거고 금리 인하 국면에 이미 접어들었고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유지할 거기 때문에 미국채 중심으로 강세를 전망한다. 채권 시장은 이렇게 참고하시면 되고요. 언제가 될지 모르겠지만 장기적으로 적정 금리는 3%대 정도 된다. 최소한 3.1%까지는 빠질 거예요. 10년물 기준으로. 그 다음에 시중금리. 이렇게 되면은 미국이 기준금리 내리면 시중금리는 어떻게 될 거냐. 자, 아까 그 콜금리 인하가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라고 설명드렸는데 여기서 어디냐. 여기서 콜금리였는데 옛날에는 기준금리를 콜금리로 결정했어요. 콜금리가 기준금리였어. 근데 지금은 RP7일물이에요. RP 환매조건부 채권이라 하는데 모르시는 분들은 찾아보시고요. 이거에 7일 만기짜리 금리를 기준금리라고 하는 거예요. 한국은행에. 참고로 미국은 연방 기금금리라고 해서 다른데 우리나라랑. 어쨌든 한국은행 기준금리가 뭐예요 할 때 이거 아마 보시는 분들의 50% 이상은 이 한국은행 기준금리만 알았지 그 기준금리가 정확히 뭘 의미하는지 모르고 계셨을 거예요. 그렇죠?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한국은행의 기준금리는 RP7일물의 금리인데 그게 무슨 의미냐면 이 RP7일물이라는 건 이 금융기관, 은행이나 증권사들도 한국은행한테 돈을 빌려요. 자금 조달 목적으로. 그럴 때 한국은행이 7일 만기로 RP를 발행해서 그때 그러니까 RP를 매입하거나 발행하는데 쉽게 말하면 한국은행이 RP7일물 금리로 적용을 해서 은행들이나 증권사들 금융기관에 7일 동안 빌려줄 때 적용하는 단기 금리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은행 입장에서 단기 자금 조달 금리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나라 기준금리가 내린다는 뜻은 은행 입장에서 단기 자금 조달 금리가 낮아진다는 소리고 조달 금리가 낮아지면 당연히 그게 예적금, 대출 금리로 이어지는 거예요. 이런 구조로. 그래서 오른쪽 보시면 기준금리가 이게 오른쪽이 대출금리, 은행 금리인데 대출금리나 또는 여수신금리 그러니까 여수신금리 지표금리와 가상금리 지표금리는 기준금리라고도 하는데 지표금리와 가상금리로 나눠진다. 구분이 된다. 근데 이 조달 비용은 이 지표금리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기준금리가 시중금리와 은행금리에 영향을 미치는 이 메커니즘은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요거를 잘 알아두셔야 되고 그러면 우리나라는 지금 미국 기준금리가 동결 정도 된다 그랬죠. 많이 내려가야 25bp인데 그러면 지금 향후에 어떻게 될 거냐. 지금 정도 수준에서 조달금리는 은행 입장에서 조달금리는 크게 낮아질 것 같지는 않아요. 이미 낮은 수준이라. 그래서 은행의 조달금리 관점에서는 크게 변동 가능성의 여지는 없다. 그리고 일반적으로 지금 만약에 변동금리와 대출금리가 이 정상적인 상황이라면 제가 지금 정상적인 상황이라면에 가정을 붙인 이유가 있어요. 뒤에 설명드릴 거예요. 정상적인 상황이었다면 지금 정도의 예적금 금리에서 크게 벗어나진 않을 거다. 2026년도에는. 그죠? 왜냐? 기준금리가 이미 그러니까 적정한 수준이고 앞으로 기준금리가 추가 인하될 여력은 별로 남아있지 않기 때문에 지금 정도가 적정한 금리 수준이고 여기서 크게 오르거나 크게 내릴 것 같지도 않다. 2026년에는. 이런 식으로 답변해 주시면 되고요. 기준금리와 이 시중금리의 조달금리 영향은. 자, 그래서 지금 미국은 내리고 우리나라는 동결 속도는 25bp 인하라고 했어요. 그러면 과거에 이 우리나라 기준금리 내리면 이렇게 제가 조금 전에 설명드렸죠. 한국은행 기준금리 초단기 금리가 결국에 은행의 입장에서 이런 이 단기 시장 금리, 장기 시장 금리, 조달금리 이렇게 영향을 미치는데 실제 연구 결과 한국은행 자료인데 이건 금투협 자료인데 금리를 인하하기 전에 이미 시장에서 반응을 해서 이미 사전에 선반영이 되고요. 금리 인하 후에도 반영이 돼요. 그러니까 금리가 인하되면 이렇게 CD, 코리보, 은행채 이게 조달금리잖아요. 은행 입장에선. 그게 대출금리나 수신금리에 반영이 이렇게 된다. 그래서 반영이 되는데 우리나라 지금 기준금리 인하 여력이 크지 않기 때문에 이런 이 CD나 코리보나 은행채 금리의 영향 폭이 크지는 않겠다. 그게 불스메이커의 생각이에요. 오른쪽 보시면 이 기준금리가 이 가계대출금리와 기업대출금리에 영향을 미치는 모습을 보시게 될 거예요. 이런 식으로 같은 방향으로 움직입니다. 일반적으로는. 근데 지금 문제는 제가 앞에 가정을 했죠. 정상적인 상황이라는.
지금 대출 규제로, 정부 그 부동산 담보대출 규제로 인해서 이 변동금리가 지나치게 높은 상황이에요. 금리가. 그러니까 이 내용 보면 이런 기사 보신 적 있죠? 예금금리 내리는데 대출 이자는 그대로다. 그래서 은행들이 지금 돈 잔치하고 있다. 예대 금리 차가 오히려 더 확대되고 있다. 이런 기사 보신 적 있어요? 있을 거예요. 이게 무슨 소리냐면 지금 우리나라는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미국도 전반적으로 작년부터 금리 인하 국면에 이미 접어들었었어요. 근데 그러면 금리 인하가 이 조달 금리에 영향을 미쳐서 예금 금리는 낮아지겠죠. 근데 문제는 대출 금리는 그렇게 낮아지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정부가 지금 가계대출 또는 부동산 담보대출 규제한다는 이 명목하에 은행한테 관리하라고 해서 은행 입장에선 이 기준금리를 그러니까 대출금리를 의도적으로 높게 설정해둔 상태예요. 지금도. 은행 입장에서 좋은 거지. 그러니까 조달금리는 낮아지고 대출금리는 그대로 유지할 수 있으니까 예대 마진은 확대되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올해 그 주식하시는 분들은 보셨겠지만 이 금융지주들 주가가 좋았던 이유가 이런 데서 나온 거예요. 예대 금리차가 확대되는 게 메인 영향 중에 하나였어요. 물론 복합적인 영향이었지만. 하지만 이것도 잠깐일 뿐,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지금 이재명 정부가 대출 규제 앞으로 계속 강화한다고, 이미 강화했고 앞으로 계속 조인다고 했는데, 당분간 그래서 높은 대출금리, 현재와 같은 높은 대출금리와 예대 마진은 유지될 거예요. 당분간은. 2026년까지도 아마 유지될 가능성은 커요. 2026년 상반기까지도. 근데 결국엔 이 시중금리, 미국 금리가 내년에 3.5% 정도까지 인하되면 우리도 시중은행 금리도 반영이 될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결국엔 정상화되면서 지금의 비정상적인 대출 규제로 인한 비정상적인 높은 금리, 대출금리는 해소가 될 거예요. 그러면 이자이익 축소될 거고, 2026년도에 순이자 마진도 축소될 거예요. 그렇게 되면 이제 개인금융 관점에서 또는 기업금융 관점에서 뭐가 필요하냐, 은행에 미치는 영향이 뭐냐, 그러면 이자이익 감소되기 때문에 비자이익을 확대해야 됩니다 라고 제시를 해주시면 돼요. 자, 그 다음 환율이에요. 환율도 중요한데, 기본적으로 우리 경제학 공부하면 이자율 평가설이라는 게 있을 거예요. 보신 적 있죠? 이자율 평가설은 뭐냐면, 쉽게 말하면 그 나라의 금리차, 양국의 금리차가 곧 환율을 결정한다는 소리인데, 이게 무슨 의미냐면, 금리란 결국엔 수익률로 볼 수 있죠. 만약에 미국에 투자했는데 미국 금리가 5%야. 우리나라는 2%야. 이러면 당연히 이 자본시장 흐름상 미국에 투자하려는 유인이 더 커지겠죠. 그러면 미국의 달러 수요가 늘어나기 때문에 미국 통화가 더 강세가 된다. 이게 이자율 평가설이에요. 이거에 따르면 지금 제가 앞에서 오른쪽 아래 보시면 미국 기준금리가 더 우리나라보다 크게 인하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인하될 거라고. 이 말은 이자율 평가설에 따르면 달러 약세를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왼쪽도 보시면 실제로 이 정책금리 차와 원달러 환율은 연동되어 있어요. 무조건 같은 방향이거나 무조건 반대 방향인 것도 아닌데, 통계적으로 일반적으로 같은 방향을 형성합니다. 그러니까 이 내용을 보시면 양국의 금리 차가 확대됐을 때는 이제 미국이 금리가 더 오를 때는 미국 달러가 강세였고, 반대로 미국 금리가 더 내릴 때는 미국 달러가 약세였다라는 걸 보여주는 그래프고요. 이거를 설명하면은 결국엔 금리는 수익률로도 볼 수 있지만 그 나라의 화폐 가치예요. 화폐 가치. 금리는 결국에 돈 맡기고 그 돈 맡기면 얼마를 받을 수 있냐가 금리잖아요. 이 말이 결국엔 그 화폐의 가치를 의미하는 거예요. 금리는. 그러면 한국, 미국 금리차가 줄어든다는 소리는 미국의 달러 가치가 하락하고 그러니까 원화 가치가 증가한다는 소리죠. 그러니까 이 미국의 기준금리, 미국의 더 큰 기준금리 인하 속도는 우리나라 동결할 거고, 미국의 기준금리 내리는 상황에서는 달러 약세가 전망이 된다. 반대로 원화 강세도 전망이 된다. 그래서 원달러는 어떻게 될 거냐. 자, 제가 전망하는 이 원달러는 내년에 아마 1270원대까지도 보실 수 있을 거예요. 내년에. 내년이 안 되면 내후년에까지도. 왜냐면 그 기준을, 일단은 저는 이 분석할 때 지금 여러분들한테 자세히 설명 안 드리지만 사실 이 모든 분석의 기반은 이런 계산도 하지만 경제 이론도 있지만 차트도 봐요. 저는 차트도 저는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람인데 차트까지 감안해서 이게 다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2025년도 상반기에 제가 적중률이 높았던 이유가 여러분한테는 물론 뭐 경제 이론만 설명을 하겠지만 사실 저는 차트까지도 분석을 해요. 그래서 더 적중률이 올라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아마 이거 지금 2025년 하반기 매크로프 영상도 대부분 맞을 거예요. 이거 내년에 아마 지금 보시는 분들도 있고 내년에 이 상반기 준비하시면서 보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 그때 여기서 제가 말씀드린 게 얼마나 맞았나 이런 거 점검? 체크 한번 해보세요. 물론 나도 틀릴 수 있지. 근데 맞을 가능성이 더 높아요. 자, 그래서 원달러가 저는 1270원대까지는 떨어질 수 있다고 전망을 하는데 최소한 1300원 초반, 그리고 많이 떨어지면 1200원 중후반 이 정도까지는 보게 될 것 같다고 저는 생각하는데, 그 이유는 이래요. 자, 이자율 평가설에 따르면 지금 미국 기준금리가 4에서 4.25죠. 근데 앞에서 적정 기준금리가 3.5%라고 제가 말씀드렸어요. 그러면 변동률로 따지면 4.2에서 3.5가 되면 마이너스 18%거든요. 근데 우리나라는 지금 2.5%인데 만약에 한 차례 인하해서 25bp 인하했다고 가정해봅시다. 그러면 변동률이 10% 정도 돼요. 그러면 이 차이가 8%죠.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양국의 금리 차가 곧 그 나라의 상대가치, 그 화폐의 상대가치를 결정한다. 그러면 미국이 우리나라보다
8%더 빠지니까 이거를 지금 원달러가 지금 1380원에서 1385원 정도 하는데 이거를 이 8% 마이너스 8% 하면 딱 1270원이거든요. 그래서 제 개인적으로는 불스메이커는 내년에 적정 환율은 원달러는 1270원이다 라고 제시를 합니다. 여러분들이 이걸 어떻게 설명해야 되냐, 이렇게만 하나하나씩 설명할 수 없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만약 면접 단계에서 이 얘기를 할 때는 이렇게 하시면 돼요. 이 금융기관 전문가들에 따르면 내년에 미국 적정 금리는 3.5%고 우리나라는 지금 수준에서 유지될 거라고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이거에 따르면 미국이 더 빠르게 금리를 인하할 거라서 이게 달러 약세로 이어질 거고 그 변동 속도의 차이는 대략 한 8에서 10% 정도 될 거라서 1270원 정도까지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라고 대답을 해주시면 돼요. 이 식을 일일이 하나씩 설명하기에는 면접 과정에서 그 면접 현장에서 너무 복잡하겠죠. 말이 길어지겠죠. 지루해질 거고. 그리고 만약에 제가 지금 설명하듯이 여러분들이 면접관한테 설명을 하면 약간 거부감이 될 수도 있어요, 면접관이. 왜냐면 지금 여러분들은 이거는 약간 공부한다는 마음으로 보고 계시잖아요. 근데 지금 여러분들이 마주치게 될 면접관은 현직자예요. 근데 현직에서 고객들한테 이렇게 하나하나 경제학으로 설명하지 않아요. 고객들이 잘 알아듣지도 못하고. 지금 이거 보시는 분들도 경제학과 아니면 약간 이거 들으시면서 아, 재미없네 하고 이미 넘어갔을 수도 있고 이미 나를 꺼버렸을 수도 있고 이 영상을. 아니면 듣고 있긴 한데 아, 재미없어. 어렵네. 이렇게 느껴지시는 분들 있죠. 면접관들도 여러분들이 이런 식으로 발언을 하면 되게 재미가 없고 아, 저 똑똑한 척하네. 이렇게 느껴질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지금 제가 이걸 설명하지만 이렇게 설명하는 목적은 여러분들이 이 딥하게 이해하시라는 목적에서 설명드리는 거고 면접 현장에서는 간단하게 쉽게 설명해 주셔야 돼요. 그 다음 주식시장입니다. 일반적으로 금리가 낮아지면, 특히 미국 금리가 낮아지면, 코스피는 긍정적으로 작용해요. 일반적으로. 항상, 정확히 이 역의 관계는 아니었지만, 일반적으로 이 통계상 역의 관계 형성이 커요. 역관계라는 뜻은, 미국의 금리가 낮아지면, 우리나라 코스피가 오를 가능성이 높다는 거고, 제가 아까 금리는 화폐 가치를 말씀드렸죠. 미국이 더 크게 금리를 인하하니까, 미국인 입장에선 자국 통화 가치가 상대적으로 떨어지잖아요. 그러면 이 통화 가치 하락을 방어하기 위해서 해외 주식을 하거나 뭐 국내 주식을 하고 그러니까 한국 주식을 사거나 중국 주식을 사거나 이런 행동들을 하겠죠. 그래서 미국 금리 인하가 달러 가치 하락을 불러일으키고 그게 결국엔 코스피 원화 강세 그리고 코스피 상승으로 이어진다. 그렇기 때문에 미국 금리와 코스피가 이렇게 반대 흐름을 보인다라고 이해하시면 될 거예요. 그래서 제가 방금 설명드린 게 통화 관점이에요. 실제로 달러가 강세일 때는 원화가 약세겠죠. 그러면 코스피가 안 좋았고요. 반대로 달러가 약세일 때 는 워낙 강세니까 코스피가 긍정적이었어요. 그래서 왼쪽 그래프는 뭐냐면 제가 이거 2025년도 상반기 때 말씀드린 건데 그때 원달러가 1,400원을 넘어가면서 되게 급하게 1,470원이었나? 그랬거든요. 그때 제가 영상에서 뭐라 그랬냐면 지금이 오히려 이 코스피 살 기회다. 지금 원달러가 1,470원이라는 소리는 원화가 지나치게 약세란 뜻이고 이러면 지금 국내 증시가 저평가 환경일 가능성이 매우 높다. 그래서 지금 사둬야 된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실제로 과거에 이 통계를 살펴보면 달러가 지나치게 강세일 때, 그러니까 1,400원을 넘어갈 때, 이 국내 주식 코스피를 사뒀으면 일반적으로 수익률이 높았다. 그걸 보여주는 이 자료예요. 지금 원달러가 1,380원이죠. 그러면 아직도 달러가 약간 높은 편이에요. 거의 1,400원이잖아요. 지금도 국내 주식 사도 괜찮다. 그래서 통화 관점으로는 미국 기준금리 인하에 따라서 워낙 강세가 예상이 되니 국내 증시에도 우호적인 환경이 작용할 거라고 생각한다. 그래서 올해 2026년도에는 미국보다는 한국 주식을 추천드릴 것 같습니다. 라고 말씀을 해주시면 된다는 소리예요. 자, 그 다음에 밸류에이션, 가치평가 관점이에요. PER과 PBR 이거 다 들어보셨죠? 미국 S&P 기준으로 PER이 27.5배예요. 9월 기준으로. 근데 우리나라는 지금 최근에 많이 올랐지만 16배거든요. 그러면 거의 절반 가까이 되죠. 그래서 PER 관점으로도 미국보다는 절반가량 된다. PBR도 지금 미국은 4.7배 정도인데 우리나라는 지금 이거 내가 봤을 때는 제미나이 돌린 건데 지금 0.8배보다 높아요. 지금 한 1.1배에서 1.2배 정도 될 거예요. 많이 올랐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미국의 4분의 1, 5분의 1 정도 수준이다. 그래서 밸류에이션 관점으로 PER과 PBR 관점에서 봤을 때도 미국보다 우리나라가 저렴하다라고 볼 수 있다. 물론 PER과 PBR이 낮다고 해서 무조건 저평가라고 보기에는 어려워요. 왜냐하면 PER이 높다는 건 그만큼 어떤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경쟁률이, 그러니까 그 기업의 그 산업들의 경쟁력이 높다든가 아니면 무슨 독보적인 기술력을 갖추고 있다든가 아니면 미래 성장성이 뛰어나다든가 뭐 이런 다양한 요인 때문에 PER이 높은 이유가 있는데 이렇게 이 밸류에이션 관점으로 얘기도 할 수는 있다라고 참고해 주시라는 뜻에서 제가 말씀드린 거예요. 논리 중에 하나로 활용할 수 있다는 걸 말씀드리는 겁니다. 근데 주의하셔야 될 게 있어요. 제가 앞에서 차트도 본다 말씀드렸죠. 국내 증시가 우호적인 환경이 조성되는 건 맞아요. 근데 중요한 건 제가 지금 여기서 설명드리는 건 2026년도 경제 전망을 기반으로 장기뷰, 그러니까 1년 정도는 장기뷰라고 하긴 좀 그런데 내년까지 열어두고 설명을 드리는 건데
단기적으로는 2025년도 하반기에는 제 생각은 단기적으로 조정은 불가피하다고 생각합니다. 코스피는. 미국은 잘 모르겠어요. 미국은 애매해요. 애매한데 코스피 기준으로는 지금 5개월 동안 제가 그 2025년도 저 맨 왼쪽 끝이 저 최하단이 제가 2025년도 상반기 영상 찍을 때였거든요. 매크로 영상 찍을 때. 저때 제가 사라고 했는데 그때부터 지금 5개월 정도 지났는데 50%가 올랐어요. 코스피 지수가. 개별 종목도 아니고 지수가 50% 올랐어요. 이러면 엄청 빠르게 오른 거거든요. 신고가기도 하고 지금. 근데 영원히 이렇게 한 방향으로 영원히 계속 오르는 경우는 없어요. 조정을 거치고 다시 올라갈 거예요. 그래서 제가 생각하기에는 2025년도 지금 여러분이 면접 볼 때는 아마 그 9월 말 10월 초 중순 이때쯤일 텐데 그때는 코스피가 조금 더 지금보다 떨어져 있을 가능성이 매우 높아요. 그리고 일반적으로 9월 10월 달에는 추석 연휴 끼고 이럴 때는 코스피가 안 좋았어요. 역사적으로. 그리고 단기에 많이 올라서 이 심리적인 부담감도 있고요. 이 시장에서. 그렇기 때문에 그때는 아마 높은 확률로 코스피가 아마 3,200 또는 급하게 떨어졌으면 2,800, 2,800에서 3,200 정도 왔다 갔다 하고 있을 거예요. 제 예상에 맞다면. 지금 그때 이걸 보고 계시는 분도 있을 수도 있는데, 그때 무슨 신한은행 면접을 앞두고 이걸 보고 계시는 분들이 있을 수도 있는데, 아마 그때 3,200 또는 3,000, 많이 떨어지면 2,800, 요 정도에서 왔다 갔다 하고 있을 거예요. 그게 뭐냐? 단기적인 조정이다. 근데 건강한 조정이에요. 건강한 조정. 2026년도 재상승을 위한 단기 조정이라는 뜻이에요. 근데 지금 만약에 면접에서 고객이 찾아와서 그러면 국내 주식 사도 되냐고 물어보면 어떻게 하실 거예요? 라고 얘기하면 2026년도에는 긍정적이지만, 그러니까 2026년도까지 열어두고는 긍정적인, 우호적인 환경이 형성되겠지만, 단기적으로 5개월 동안 50%가 올랐기 때문에 코스피가 심리적인 부담감이 시장에선 존재합니다. 그래서 일부 차익 실현 욕구도 존재하고요. 그래서 단기적인 조정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지금 당장 매수하시기보다는 분할 매수 관점으로, 시장의 단기적인 조정이 올 때마다 분할 매수하시는 관점으로 추천드릴 것 같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셔야 된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그 은행 지원자들 분들이 가져야 될 이 무적의 답변이 있어요. 이거는 중요한데, 면접관이 예를 들면 달러 오를 것 같아요, 떨어질 것 같아요, 또는 금 오를 것 같아요, 떨어질 것 같아요 라고 물어보면 물론 본인의 의견을 제시를 해야겠지만 고객한테 그럼 뭐라고 하실 거예요? 라고 물어볼 때는 세일즈 면접할 때도 마찬가지고 본인 의견이 틀릴 수 있다는 걸 항상 가정하셔야 돼요. 왜냐면 증권사 직원들은 조금 더 공격적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지금 방금 말씀드렸잖아요. 이거 당일 조정 올 거라고. 이런 식으로 말을 하면 안 돼요, 고객한테는. 왜냐면 은행에 방문하시는 고객들은 일반적으로 안정 추구형이 많거든요. 그런 분들은 틀리면 손실을 감당하기에는, 그러니까 손실은 날 수도 있겠지. 근데 손실 나는 걸 되게 싫어해요. 그러니까 증권사에 방문하는 고객보다 은행에 방문하는 고객이 안정 추구형이기 때문에 그 사람들한테는 20%, 10% 손실도 엄청 큰 걸 수도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항상 여러분들은 의견의 방향성은 제시를 하되 그걸 틀릴 가능성도 염두를 해두셔야 되고, 그렇기 때문에 분할 매수나 분산 투자를 추천을 해주셔야 됩니다. 제가 조금 전에도 설명드렸잖아요. 고객님, 내년에 국내 증시 코스피가 긍정적인 환경은 맞습니다. 다만 단기적인 조정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지금 한 번에 이 몰빵 하시는 것보다는 분할 매수 관점으로 또는 분산 투자 관점으로 일부 비중마다 적립식으로 이 매수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라고 발언을 하셔야 된다는 소리입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은행 지원자라면 항상 이 분할 매수, 분산 투자, 제가 면접 코칭생들한테는 마법의 단어라고 무적의 답변이라고 말씀드리는데 그게 여러분들이 빠져나갈 수 있는 길목이에요. 근데 만약에 이렇게 답변했는데 아니, 면접관이 그래. 아니, 그렇게 말고 분산 투자 말고 본인의 의견을 확실히 얘기하라고. 그러면 제 의견은 상승이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고객님께는 이렇게 할 것 같습니다. 분할 매수하라고 권고 드릴 겁니다. 라고 제시를 해주시면 돼요. 자, 부동산이요. 부동산 지금 대출 규제 강화하고 있죠. 그래서 지금 주담대는 지금 수도권, 비수도권 가리지 않고 최대 6억까지만 되고요. 그 다음에 본인 실거주 목적으로만 살아하는 거고, 그 다음에 여러 채 가진 다주택자들은 추가 대출 금지됐죠. 그래서 정리를 하면 주담대 한도 6억, 그 다음에 핵심 규제 지역은 LTV가 40%예요. 이 핵심 이 규제 지역은 서울에서 강남 3구, 이 강남구, 서초구, 송파구, 그 다음에 용산구까지 이 네 구에 대해서는 LTV가 40%고, 이 나머지 이 서울이나 비수도권은 70%고요. 대출 1억 초과 시에는 DSR 40% 적용한다. LTV 40, DSR 40 적용한다. 이 규제 지역들은. 그리고 7월부터 스트레스 DSR 도입됐죠. 수도권으로. 1.5% 적용하고 있다. 그래서 이 대출 한도가 축소되는 효과가 지금 생겼죠. 그래서 이렇게 부동산 대출 규제를 강화하고 있어요. 근데 과연 대출 규제가 주택 가격에 영향을 미칠 것이냐? 자, 보겠습니다. 이렇게 막 대출 규제를 하고 있는데, 대출 규제를 맛보기에 불과하면서 막 협박을 하고 있는데, 참고로 나는 정치 성향은 없어요. 정치 성향은 없는데 경제 정책만 보는 사람이야, 나는. 근데 이 대출 규제를 한다고 이렇게 해놨어요. 근데 역대 정권별 이 부동산 대출 규제와 이 아파트 가격을 보면, 여러분이 오른쪽 보시면 아무리 무슨 대출 규제 정책을 한다 해도 정부가 결국엔 집값은 우상향했어요. 그러니까 이 말은 뭐냐면 정부의 이 규제 정책이 집값 상승의 이 속도는 늦출 수 있어도 방향은 절대 바꿀 수 없습니다. 왜냐? 결국엔 부동산은 수요와 공급이에요. 근데 수도권 기준으로, 서울이나 수도권 기준으로 이
수요가 그 공급이 절대적으로 부족한 상황이에요. 이 그래프 보시면 서울은 인프라가 갖춰져 있기 때문에 이 지방에서 수도권으로 이전 오시는 분들이 많잖아요. 그리고 우리나라 인구가 4천 5천만인데 1,000만 인구가 지금 서울에 살고 있고, 근데 그거에 비해서 주택 공급은 턱없이 부족한 상황이에요. 앞으로도 장기간 이 서울의 경우, 지방 말고 서울의 경우에는 이 주택 공급은 절대적인 부족 상황이 유지가 될 거예요. 당분간이 아니라 앞으로 장기적으로. 그러면 결국엔 수요와 공급 상태를 보면 수요가 공급보다 많다는 소리잖아요. 그러면 당연히 이게 가격 상승으로 이어질 거고, 장기적으로 서울 부동산은 절대 하락하지 않을 거예요. 뭐 단기적인 조정은 거칠 수도 있겠지. 또는 정부의 대출 규제가 이 집가 상승 속도를 늦출 수는 있겠지. 하지만 그 방향성은 절대 바꿀 수 없다는 게 불스메이커의 의견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부동산 혹시 전망 어떻게 하냐 그러면 단기 전망과 장기 전망은 있겠죠. 단기에는 지금 정부 규제가 강화되고 있는 국면이기 때문에 단기에는 조정 가능성도 열어둬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부동산의 본질은 저는 수요와 공급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서울의 경우에는 절대적인 공급 부족 상태가 지금 지속되고 있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서울의 경우에 부동산 가격은 상승이 유지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라고 대답해 주시면 돼요. 그래서 장기적으로 우상향 될 거다. 그리고 불스메이커의 개인적인 의견은, 저는 이 심리 지수조차도 차트 분석을 하는 사람인데 여러분들은 차트 분석 안 하셔도 돼요. 근데 차트를 보면 유용할 때가 있어요. 많아요. 근데 어쨌든 제가 생각하기로는 이 맨 왼쪽이 서울 주택 심리 가격 지수, 매수 우위 지수인데 장기적으로 10년 또는 20년에 걸쳐서 여기 지금 이 심리 2018년인가 17년인가 이때 이 부동산 심리 지수가 최고점이었거든요. 근데 이거를 경신할 거예요. 언젠가는 2030년이 될 수도 있고 그거보다 빠를 수도 있지만 반드시 이 최고점을 넘을 거예요. 서울 주택 가격 심리 지수는. 그러니까 장기적으로 장기 상승을 전망한다. 불스메이커는. 이거 만약에 보고 계신 분들 나중에 10년, 20년 뒤에 아마 부동산 사실 텐데, 이미 부동산 사신 분들도 있고 좋겠다. 서울 아파트 산 사람 있나 혹시? 이 보고 계신 분들 중에? 좋겠다. 부럽다. 자, 어쨌든 10년, 20년 뒤에 이거 생각나실 수도 있는데, 그때 아마 집 살 때 부동산 심리 지수를 보게 되실 수도 있는데, 그때 제가 떠올릴 수도 있어요. 그때 누군가가 불스메이커라는 사람이 이 심리 지수가 신고가를 경신한다고 했는데 진짜 했네. 라고 제가 떠올릴 수도 있어요. 아무튼. 자, 그 다음에 주담대 금리가 지금 제가 앞에서 설명드렸는데, 주담대 금리가 지금 의도적으로 정상보다 높은 수준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단기적으로는 지금 현재 변동금리가 원래 고정금리가 변동금리보다 높아야 돼요. 맨 오른쪽 위에 보시면 이게 2021년도인데, 2022년도도 2021년도부터 2022년도의 그래프인데, 원래 고정금리가 더 높아야 돼요. 왜냐면 고정금리는 은행 입장에서 이 금리 변동 리스크를 감수해야 되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고정금리가 변동금리보다 높은 게 정상적이에요. 근데 지금 대출 규제 때문에 변동금리가 고정금리보다 높은 상황이거든요. 근데 이것도 일시적인 거예요. 이거 작년부터 이랬는데 결국엔 이 대출 규제 풀리면 정상화 될 거거든요. 그러면 이제 금리 낮아지면서 집값 상승이 더 강화될 거예요. 더 가속화될 거란 뜻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정부 하고 있는 대출 규제가 결국엔 속도만 늦출 뿐, 어차피 살 사람은 사게 돼 있고, 어차피 나중에 이거 금리 정상화 되면 그땐 폭등할 거예요. 폭등. 그러니까 지금 잘못하고 있는 거라고. 이 부동산 정책만큼은 나는 그냥 개인 의견을 밝히면 정치 성향의 문제가 아니라 이 경제학자는 아니지만 내가 경제 관점에서 얘기를 하면 그냥 부동산은 수요와 공급에 따라서 냅두는 게 최고예요. 내 생각은. 물론 진짜 너무 과도하다 싶으면 어느 정도의 이 규제는 들어가야겠지만, 괜히 규제한답시고 이렇게 대출금리 높여놨잖아요, 지금. 그럼 이거 어차피 결국에는 정상화 될 거란 말이에요. 이 미국 금리 계속 낮아지면. 미국 금리가 계속 낮아지면 이 상태를 유지할 수가 없어요, 절대. 국내 은행들은. 그러면 어차피 이 금리는 정상화 돼야 되는데, 그러면 이 밀려있던 수요가 폭발하면서, 대출 수요가 폭발하면서 집값 상승이 대폭등을 일으킨단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과거 정부들이 집값 상승에 실패했던 이유가 이 노무현 정부 때도 그렇고, 보수 정부, 이 진보 정부, 뭐, 가릴 거 없이 부동산 규제를 해도 그게 먹히지 않는 이유가 이런 데 있어요. 이 본질은 수요 공급인데 그걸 모르고, 알긴 알겠지. 근데 표 얻어야 되니까 그런지 모르겠는데 결국엔 금리 정상화 되면서 이 집값 상승 급등할 거예요. 이 대출 금리가 정상화 될 때. 기억해 두세요. 그래서 어쨌든 결과적으로 단기적으로는 부동산은 주춤할 수 있겠지만 장기적으로는 수요와 공급을 보면 지금 의도적으로 대출 금리도 높게 의도적으로 설정해 놓은 상태라서 정상화가 된다면 오히려 더 상승이 가속화될 거다. 서울 기준으로. 서울만 말씀드리는 거예요. 지금 저는. 지방의 경우 상황이 달라요. 지방은 인구 구조가 그 수요가 크지 않기 때문에 하락할 수 있어요. 근데 서울은 앞으로 장기 상승은 유지될 거다. 자, 그 다음에 금이에요. 금은 이 실질 화폐 가치, 실질 금리와 반대인데, 실질 금리가 뭐냐면 이 명목 금리, 우리가 지금 일반적으로 보는 그 금리들이 다 명목 금리거든요. 거기서 인플레이션을 뺀 게 실질 금리인데, 이 실질 금리와 왼쪽 차트 보시면
실질 금리와 금 가격은 거의 정반대의 형성을 하고 있습니다. 이 소리가 뭐냐면 실질 금리가 빠지면 금값이 오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금값의 결정 요인은 이 실질 금리와 밀접한 관계가 있다. 실질 금리는 결국엔 명목금리 빼기 이 물가 상승률인데, 이거를 쉽게 얘기하면 실질적인 화폐 가치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실질적인 화폐 가치가 떨어지면 금값이 오르는 이유는, 실질적인 화폐 가치가 떨어진다는 소리는 내 자산 가치가 떨어진다는 소리고, 그러면 이걸 방어하기 위해서 사람들은 바보가 아니잖아요. 화폐를 그냥 들고 있으면 가만히 있어도 손해보는 상황이니까 이거를 자산을 사려고 한단 말이에요. 자산을 사서 화폐 가치 하락을 방어하려고 해요. 그 대표적인 자산이 금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실질 화폐 가치가 떨어지면 금이 오르는 이유예요. 그게 안전자산이라 불리는 이유기도 하고요, 이게. 그래서 실질 금리를 봐야 돼요, 금을 보려면. 근데 실질 금리는 실질 경제 성장률과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우리가 앞에서 제가 테일러 준칙이랑 그 피처 방정식 얘기할 때 적정 금리는 실질 GDP 성장률 플러스 인플레이션율이라고 말씀드렸죠. 그 실질 GDP 성장률이 결국엔 실질 금리인데, 금리라고 볼 수 있는데, 실질 금리가 결국엔 그 경제 성장률을 의미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근데 이게 지금 장기적으로 이 인구 구조가 저성장 국면에서 장기적으로 이 실질 GDP 성장률은 계속 낮아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구조적인 이 저성장 고령화 때문에 실질 GDP는 계속 구조적으로 장기적으로 떨어지고 있고 앞으로도 떨어질 거예요. 그 생산성 혁신이나 그 4차 산업혁명 수준의 이 생산성 혁신이나 또는 무슨 고령화를 해소할 수 있는 인구 구조가 갑자기 젊어진다든가 이런 요인이 발생하지 않는 한 앞으로 장기적으로 이 저성장 국면은 유지될 거고요. 그러면 실질 GDP 성장률은 계속 떨어질 거고요. 실질 GDP 성장률이 떨어진다는 소리는 실질 금리, 실질 중립금리, 그러니까 실질 금리와 중립금리가 하락한다는 소리고, 이렇게 되면 이 중앙은행 입장에선, 정부 입장에선 통화 정책의 의존도가 더 커질 거고요. 왜냐하면 경제는 안 좋으니까 경제를 부양시킬 수 있는 방법이 통화 정책밖에 없어요. 물론 재정 정책도 있지만 국가 부채가 그러니까 통화 정책의 의존도가 커진다는 소리예요. 그래서 그 코로나 이후로 급격하게 통화량이 증가하면서 지금 제가 앞에서 이 핵심 이슈들 중에 하나가 기준금리라 했는데, 트럼프도 중앙은행을 압박하는 이유가 통화 정책 의존도가 크기 때문이에요. 그게 이 구조적인 저성장 국면이기 때문이고, 앞으로도 이 세계 전 중앙은행의 의존도는 커질 거예요. 금리 정책의 의존도는 커질 거예요. 그렇게 되면 결국엔 통화 정책을 펼쳐야 되는데 통화량을 풀어야 된다는 소리죠. 그러니까 제 개인적인 생각엔 이제는 이 통화량은 걷잡을 수 없이 풀렸고, 앞으로 이 통화 의존도는 더욱 강화될 거라서 통화량은 늘면 늘었지 줄어들지는 않을 것 같고요. 이 소리는 통화 가치가 계속 떨어질 거란 소리예요. 그러면 실질 가치가 떨어지기 때문에 금 가격은 앞으로 계속 우상향할 거고요. 초장기적으로 봤을 때. 물론 단기적으로 금도 이 조정 가능성이 있어요. 지금 신고가기 때문에. 근데 어쨌든 여기서 설명드릴 건, 금이 상승하는 근본적인 이유는 저성장에 있어요. 저성장. 그래서 저성장 국면이 유지되는 한 금 가격은 앞으로 계속 오를 거예요. 자, 그래서 그 고액자산가들이 금을, 제가 그 PBR 때 보통 보면 이 부자들은, 여기서 말하는 부자라 하면 30억 이상의 금융자산 30억 이상의 이 사람들을 부자라고 하는데, 제가 말하는 부자는 그 사람들은 보통 금이 이 포트폴리오 일부분에 있거든요. 그 사람들이 이제 부자들이 갖고 있는 이유가 이런 거예요. 화폐 가치가 떨어지니까 이 현금으로 갖고 있는 것보다는 금을 사서 화폐 가치 하락을 방어하자라는 목적에서 포트폴리오 관점에서 이 전체 자산의 한 10%, 20% 정도 갖고 있어요. 일반적으로. 달러도 갖고 있고요. 그래서 앞으로 장기적으로 우상향할 거고, 이거는 그 골드와 이 M2, 이 통화량이죠. 우상향, 둘 다 이 우상향하는 걸 볼 수 있어요. 이 말은 통화량이 증가하면 화폐 가치가 떨어지니까 그걸 방어하려는 금의 수요도 늘어난다는 소리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이 추세는 앞으로 상당 기간 지속될 거다. 단기적으로 조정 가능성이 있지만 금은 장기적으로 봤을 때 금은 두고 묵혀둬도 괜찮다. 그래서 이 가운데 보면 이 경기 불황의 올해 지금 이거 최신 기사인데 4월 기사구나. 최신까지는 아니네. 올해 기사인데 금이랑 채권 투자 늘리고 있다. 부자들. 그 고액자산가 대상으로 어떤 상품 추천할 거냐 했을 때 금이랑 채권형 펀드를 추천하겠습니다. 라고 하시면 좋겠죠. 그리고 금이 오르면 은도 올라요. 이 금은비라고 하는데 금과 은은 상관관계가 높아요. 보통 일반적으로 금이 오르면 은도 오르거든요. 그리고 은의 변동폭이 금보다 커요. 그래서 금 투자를 선호하시지만 약간 더 금보다 높은 수익률을 추구하시는 분들한테 은을 판매해도 돼요. 실버 바를 판매해도 되고, 또는 실버 관련 펀드를 판매해도 되고, 또는 실버 ETF를 ISA나 IRP로 운용하셔라 라고 추천하셔도 됩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다시 정리하면 금 가격은 장기적으로 상승할 건데 그 이유는 구조적인 저성장에 있다. 그래서 이제 최종적으로 앞에서 설명 다 드렸어요. 이제 금리도 경제 전망에서 시작해서 금리, 주식, 부동산, 환율, 금 이렇게 대표적인 은행 면접에서 다뤄질 자산들을 설명드렸고, 그거를 이제 포트폴리오로 하면 어떻게 할 거냐라고 이제 설명을 드릴 거예요. 자, 고객이 왔다. 그러면 고객한테 어떻게 포트폴리오를 제시할 거냐 하면 이런 식으로 제시해 주시면 돼요. 왼쪽은 한투 이 초고액 자산가 대상으로 이 사람들이 뭐 들고 있나 보면
이 고액자산가는 보통 채권을 선호하거든요. 근데 제가 아까 미국 기준금리 인하될 거고, 미국 금리는 앞으로 계속 더 빠질 거고, 그렇게 되면 미국채, 특히 장기채 중심으로 가격 상승이 일어나겠죠. 일반적으로 미국 그 채권 금리가 빠지면 그 소리는 금리가 하락되는 국면에선 장기채가 단기채보다 가격 변동폭이 더 커요. 그렇기 때문에 단기채보다는 장기채가 더 가격 상승 차익을 얻을 수 있다는 소리예요. 그게. 어쨌든 초고액자 상가들, 기자들은 채권을 선호하기 때문에 지금 미국 장기채 추천하셔도 됩니다. 그래서 전체 자산의 60에서 70%를 채권을 추천해도 돼요. 금융자산 한해서. 물론 부자들은 부동산 자산도 있고 할 건데, 지금 여기서 보여드리는 건 금융상품, 그 금융자산 기준이에요. 그리고 오른쪽 보시면 이거 보신 분들 있나? 요거 토스뱅크 어디서 뭐 따온 건데, 레이달리오가 4계절 포트폴리오라는 걸 추천하고 있어요. 이게 뭐냐면, 뭐 경기 물가 뭐 이런 거 여러 가지 변동 요인을 감안해서 최적의 포트폴리오 비중을 제시한 건데, 그 최적 포트폴리오 레이달리오가 최적 포트폴리오 제시한 비중이 이런 거예요. 이 주식 30%, 장기채 40%, 중기채 15%. 근데 여기 지금 채권을 합하면 장기채랑 중기채 합하면 55% 정도 되죠. 그래서 여러분들도 일반적으로, 물론 고객 투자 성향과 자산 규모에 따라 다르긴 하지만, 일반적으로 포트폴리오를 제시할 때는 이렇게 채권형으로, 적게는 40, 많게는 한 70, 80까지 제시를 해주시는 게 전체 포트폴리오 관점에서 안정성을 구축할 수 있는 방법이에요. 그리고 그 외에 주식형 30%, 금도 투자는 제한을 할 수 있대. 전체 포트폴리오 관점에서 분할 매수하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금도 한 10% 정도, 원자재란, 구리, 원유, 뭐 이런 건데, 원자재는 은행 면접에선 다룰 필요는 없어요. 원자재까지 말씀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어쨌든 원자재도 편입할 수는 있다. 그래서 요게 레이달리오가 제시하는 모델 포트폴리오고요. 불스메이커가 제시하는 은행 면접용 모델 포트폴리오 또는 증권사용 포트폴리오는 이렇습니다. 국내 주식이 미국 주식보다 좋다고 말씀드렸죠. 물론 미국 주식도 오를 거예요. 근데 국내 주식이 더 좋다. 논리로 얘기할 때는. 물론 미국 주식의 변동폭이 더 크기 때문에 수익률 관점에서는 미국 주식이 더 오를 수도 있어요. 하지만 지금 면접은 이 의견에 따른 논리가 더 중요하기 때문에 제가 이 논리의 흐름에 기반해서는 국내 주식이 더 좋다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전체 포트폴리오에서 금융 포트폴리오에서 국내 주식형 부동산 제외하고 국내 주식형 30%, 미국 주식형 20%, 그리고 미국 장기 채권형. 미국 채권형은 단기 채권형과 장기 채권형으로 크게 나눌 수 있지만 고객 성향마다 뭐 다를 수는 있어요. 근데 기본적으로는 장기채 가격 상승폭이 더 크기 때문에 미국 장기 채권형 펀드나 아니면 이제 직접 채권을 매수하실 수도 있고요. 30% 추천드린다. 그리고 금이나 은은 전체 포트폴리오에서 포트폴리오 안정성 차원에서 10% 정도 편입한다. 그리고 혹시 모를 시장 추가 하락이나 긴급 상황에 대비하기 위한 현금성 자산, 뭐 예를 들면 MMDA나 뭐 RP나 뭐 CMA 같은 거, 뭐 CMA는 증권사 거긴 한데, 아무튼 이런 현금성 자산들 10%는 항상 구비를 해두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게 이 불스메이커가 제시하는 2025년도, 2026년도까지, 물론 2026년도 상반기에는 또 이걸 찍고 있을 거야. 그때 버전으로. 근데 일단은 2025년도 하반기 면접용으로는 이 모델 포트폴리오는 이렇다. 그래서 요거를 이제 설명을 하면, 올해부터 내년 초까지는 미국 주식보다는 국내 주식을 추천드리고요. 국내 주식은 특히 우리나라 메인 섹터, 반도체, 2차전지, 바이오가 우리나라 3대 핵심 섹터인데, 이 중에서 아무거나 설명하셔도 돼요. 근데 뭐 보통 일반인들한테는 친숙한 거는 반도체일 거고요. 바이오는 은행에서 추천하기에는 조금 위험성이 있고, 2차전지도는 추천해볼 만한데, 내 개인적으로는 2차전지가 제일 좋아요. 네, 제가 봤을 땐. 왜냐면 반도체는 너무 뻔하고요. 2차전지는 그동안 많이 떨어졌거든요. 최근에 올라오기 시작했는데, 이 전기차 보급률이 아직도 전 세계적으로 20%가 안 되는 것 같더라고. 내가 조사한 수치는 기억이 안 나는데, 그 연구 결과를 보니까 이 전기차 보급률이 전 세계적으로 70% 이상이 되려면 2040년까지는 기다려야 된다고 하더라고. 근데 장기적으로 어쨌든 전기차 보급률이 70%를 넘어갈 때까지는 이 전기차와 2차전지의 수요는 지속해서 유지될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저는. 그래서 장기 투자 관점으로 2차전지를 추천을 드려요, 저는. 물론 개인적인 의견이야, 다. 근데 반도체보다 오히려 2차전지 매수 타이밍이다, 지금. 지금 약간 더 빠질 수는 있지만, 제가 코스피 장기 조정 올 수 있다 했죠. 그래서 지금보다 조금 더 빠질 수는 있어도, 장기적으로는 지금 2차전지는 어차피 결국엔 전기차는 캐즘이 해소될 거야. 그리고 캐즘이 해소되는 그 시점 이후부터는 폭발적으로 상승하거든요. 그래서 그 초입에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면접용뿐만 아니라, 만약에 투자하시는 분들이 있으면, 내가 무슨 리딩방 그건 아니지만, 투자하시는 분들이 있으면 2차전지 ETF 같은 거 또는 뭐 개별 종목 우량주 같은 거, 뭐 LNF, 에코프로 이런 거 있잖아요. 이런 게 무서우면 2차전지 ETF 사두시면 아마 사두고 장투하면 괜찮을 거예요. 물론 안 괜찮을 수도 있겠지만 높은 확률로 괜찮을 거예요. 그래서 혹시 주식하시는 분들은 참고하시고요. 그리고 미국 채권은 미국 장기채 중심으로 추천할 거다. 왜냐? 우리나라는 동결 가능성이 더 높고 미국은 계속 인하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미국 금리가 더 빠질 거기 때문에 미국 채권이 더 좋고,
이 금리 인하 국면에선 일반적으로 장기채가 단기채보다 가격 상승폭이 크기 때문에 미국 장기채를 추천드린다. 그리고 금은 장기적인 저성장으로 장기 상승을 전망한다. 따라서 포트폴리오 차원에서 10% 정도 또는 많게는 20% 정도까지는 보유하실 것을 추천드린다. 그리고 혹시 모를 리스크에 대비해야 되기 때문에 현금성 자산은 10% 정도는 항상 준비를 해두시고요. 이런 식으로 이 모델 포트폴리오를 제시해 주시면 되고, 투자 성향이나 아니면 자산 규모에 따라 이 비중은 조절하시면 돼요. 예를 들면 고령 고객이다. 그러면 주식보다는 채권 비중을 압도적으로 늘리는 게 좋겠죠. 또는 고액 자산가다. 그럼 이분들은 채권 선호하니까 채권 비중을 7, 80%로 높이는 게 좋고, 만약에 MZ다, 20대다, 적극적인 20대다. 그러면 이 국내 주식, 해외 주식형 비중을 지금 50%인데 70%까지도 늘릴 수 있고요. 이런 식으로 이 연령이나 투자 성향 또는 자산 규모별로 이렇게 비중은 조절하실 수 있어요. 마음대로 조절하시면 돼요. 그 조절할 땐 이 글라이드 패스 기반으로 하시면 되고요. 좋고요. 글라이드 패스란 뭐냐? 연령이 높아질수록, 그러니까 은퇴까지 남은 연령이 줄어들수록 안전 자산 비중을 늘려야 된다는 게 글라이드 패스예요. 상식적으로 당연한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도 포트폴리오 추천할 때 비중 조절 어떻게 할 거냐? 그러면 글라이드 패스 기반으로 20대 고객, 사회초년생 고객에겐 다소 적극적인 자산 운용을, 그러니까 주식 비중을 한 60% 정도, 은퇴가 얼마 앞둔 이 고령자거나 아니면 은퇴하셨던 분들, 하신 분들은 이제 노후 대비를 하셔야 되기 때문에 안정적으로 채권 비중을 80에서 90%까지도 제한 드릴 것 같습니다. 라고 하시면 된다는 소리예요. 그래서 요약을 하면, 지금 이 영상이 몇 시간짜리인지 모르겠는데 1시간이 조금 넘을 수도 있을 것 같긴 한데, 요약을 하면 2025년도 하반기 그리고 2026년도 미국 기준금리 하락할 거다. 국내 주식 미국 주식보다 좋다. 달러 약세될 거다. 원화 강세될 거다. 그리고 금 가격 계속 오를 거다. 단기 조정감. 금이랑 이 국내 주식은 단기 조정 가능성이 있어요. 그리고 부동산도 장기적으로 대출 규제는 때문에 단기적으로 주춤할 수 있어도 속도는 늦출 수 있어도 방향을 바꿀 수 없다. 장기 상승이다. 서울 부동산은. 이렇게 기억을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뷰를 가졌어. 그러면 은행에서 결국엔 우리는 은행원이 되면 추천을 해야 돼. 이런 뷰를 가진 이유가, 뷰를 지금 계속 설명드린 이유는 결국엔 상품 추천으로 있기 위해서예요. 고객 상담으로 있기 위해서. 그래서 만약에 이 내 불스메이커와 의견의 같은 뷰를 갖고 있다. 그러면 이 WM이라면 이렇게 제시할 수 있어요. 그럼 어떤 상품 추천할 거냐? 그러면 국내 주식이 미국 주식보다 더 좋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국내 주식형 성장주 위주의 국내 주식형 펀드를 추천드릴 것 같습니다. 라고 할 수도 있고, 부동산도 장기적으로 긍정적이라 생각하기 때문에 글로벌 리츠를 추천드릴 것 같고요. 또 골드도 좋아서 골드 뱅킹 추천할 수도 있고, 미국 장기채 좋다 했죠. 그래서 미국 국채 펀드 추천할 수도 있고, 그리고 현금성 자산으로 MMT, 이 MMT도 모르시는 분들 아마 있을 거예요. 근데 MMDA랑 MMT랑 약간 달라요. 근데 아무튼 조금 뒤에 설명드릴게요. 그래서 이렇게 제시할 수 있다, 상품은. 그리고 만약에 기업 고객이다, 그러니까 RM이다, 기업 금융이다, 이러면 이렇게 제시할 수 있겠죠. 달러 강세, 달러 약세가 지금 전망된다 했죠. 원화 강세, 달러 약세가 전망된다 했어요. 그리고 일반적으로 법인 고객들은 이 개인과는 다르게 회사 자금이기 때문에, 회사 자금이기 때문에 원금 보장을 추구하고요, 일반적으로. 그리고 리스크를 감수할 필요가 없어요. 이 기업 재무 담당자 입장에서. 기업 재무 담당자 입장에선 생각해보세요. 이 회사 돈이 내 돈도 아닌데 굳이 불리고 싶을까? 그냥 예금 금리보다 높으면 일반적으로 만족하거든요. 이 기업 고객들은, 법인 고객들은. 그래서 굳이 무리할 필요가 없다. 그래서 예금 금리보단 조금 더 높으면서도 안정성으로 원금 보장을 추구할 수 있는 상품들을 제시해 주시면 좋고요. 그 상품의 대표적인 게 ELD. 제가 아까 국내 주식형 좋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물론 단기 조정 가능성은 있지만, 이런 경우엔 ELD를 추천하시는 것도 좋아요. ELD는 원금 보장이 되면서 동시에 이 예금자 보호 1억까지도 되고요. 동시에 주가 지수 코스피가 상승하면 예금보다 높은 수익률을 얻을 수 있기 때문에 이 기업금융 입장에서 이 개인 고객한테도 추천해도 좋고, 기업금융이라면, RM이라면 법인 고객에게 추천하기에 가장 좋은 상품이에요. 지금 현재 이 매크로 뷰에 따르면. 아시겠죠? 그리고 단기 채권 펀드, 중기 채권 펀드도 괜찮고, MMT, GS 설명 드릴게요. MMT도 괜찮고요. 그리고 달러가 약세가 될 거니까, 달러 약세가 예상되는 국면에서 RM으로서 고객한테 어떤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냐라고 물어보면, 면접 때, 그러면 달러 약세가 전망되니 선물한 매도를 통해서 그 달러 받게 되는 수출 대금의 이 가치를 고정하는 전략이 필요합니다. 따라서 선물한 매도를 제안 드릴 것 같습니다. 라고 하시면 돼요. 선물한 매도, 이게 왜 하는지 지금 모르시면 구글에 찾아보세요. 달러 약세와 달러 강세 국면일 때 선물환을 활용해서 이 은행 서비스, 선물환을 활용한 은행 서비스 이렇게 검색하시면 거기서 친절하게 알려줄 거예요. 그리고 RM이라면 당연히 지금 제가 말하는 게 뭔지 알아야 돼요, 이미. 그리고 참고로 ELD 제가 추천하기 좋다고 말씀드렸죠. 근데 ELB랑 ELS 이 세 개 헷갈리시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지금 이거 최신 기사인데 8월 기사거든요. 지금 국내 증시가 좋기 때문에 ELD에 몰리고 있어요. ELD 판매가 늘어나고 있고, 실제 은행에서. ELS는 위험해서 잘 안 하려 하지만 ELD 판매는 늘어나고 있다. 그리고 ELB도 판매가 늘어나고 있어요. 자, 이거는 올해 세일즈 문제로 출제될 가능성도 높은 주제예요. 상품이에요. 그리고 다른 모든 은행에 지금 핵심 화두되는 상품이 세 가지 정도 있는데, 유언대용 신탁이랑 금이랑 그 다음에 이런 ELD, 아마 이 세 개 중에 하나는 무조건 세일즈로 나올 거예요. 어떤 은행이든.
어떤 은행에서 한 곳은 나올 거야, 무조건. 근데 ELG는 뭐냐면 주가 연계 예금인데 이건 은행이 운영하는 거고요. 뭐냐면 예금인데 결국엔 이 고객이 만약에 1억을 맡겼어요. 1억을 ELG를 가입했어. 그러면 이 1억을 예금에 넣어놓으면 이자가 발생하겠죠. 그 이자를 콜옵션을 매수해서 주가 상승이 될 때, 코스피 지수가 상승할 때 추가적으로 이 수익률을 발생시키는 구조예요. ELG는. 그래서 ELG의 특징은 예금 금리 시장 상황이, 그러니까 국내 주식 시장이 좋으면 예금 금리보다 높은 수익률을 추구할 수 있으면서도 동시에 원금 보장까지도 되고요. 그 다음에 예금자 보호도 된다는 장점이 있어요. 그래서 일반인 입장에서, 그러니까 그 법인 고객 입장이나 아니면 은행에 방문하는 안정 추구형 고객 입장에서는 ELG 매력적이겠죠. 원금 손실 가능성도 없는데 주식시장 상승에 따른 추가 수익도 낼 수 있으니까, 그죠? 그리고 ELS는 주가 연계증권인데 이건 발행기관, 운용기관이 증권사인데 은행에서도 판매를 할 수 있어요. 그런데 핵심 점포에서만 판매할 수 있고요. 이 법이 바뀌어가지고. ELS는 굳이 설명 안 해도 되지 않나? ELS는 핵심적인 특징이 뭐냐면 주가, 주식, ELS 기초자산이 보통 코스피 지수 또는 S&P 500이거나 뭐 아니면 니케이 지수 이런데 그 지수들이 일정 구간 안에만 있으면 약속된 수익률을 보장하는 상품이에요. 보통 이 금리가 수익률이 4.5에서 한 6% 정도 되거든요. 한 6개월, 1년 정도? 근데 은행 금리보다 높죠. ELT보다도 높은 수익률을 추구할 수 있어요. 다만 원금 보장이 안 된다.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고요. 예금자 보호도 안 된다는 단점이 있어요. 그래서 은행 방문하시는 분들에게는 ELT 추천하는 게 더 좋겠죠. 물론 20대고 주식 투자 경험이 많고 투자에 적극적이다. 그러면 ELS를 추천해볼 수는 있겠지만 ELS를 추천하는 건 되게 까다롭다 요즘 은행에서. 그래서 ELT를 추천하는 게 더 좋다. 그래서 면접관이 만약에 그러면 국내 주식시장이 아까 긍정적이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럼 고객한테 어떤 상품 추천하실 거예요? 라고 물어보면 ELD를 추천드리겠습니다. 라고 해도 돼요. 하면 좋아요. 국내 주식형 펀드를 추천드리겠습니다. 라고 해도 되는데 ELG를 추천하는 게 오히려 조금 더 남들과는 차별화된 이 발언을 하는 걸 수도 있어요. 하는 거예요. ELG를 말씀하시면. 그래서 이거 보시는 분들은 혹시 이런 질문 받으면 국내 주식형 펀드가 아니라 ELG를 추천하신 것도 약간 신박해 보일 수 있다. ELG를 언급한 사람은 별로 없을 거란 말이에요. 그죠? 그리고 ELD랑 ELB랑 ELS 이 차이점이 있는데 이거는 제가 일일이 설명 안 드릴게요. 그리고 그냥 이거 궁금하신 분들은 멈추고 이걸 보세요. 이거 멈추고. 근데 뭐 핵심적인 특징들은 제가 그거 쳐놨어요. 노란색 하이라이트 쳐놨어요. 핵심만 말씀드리면 ELD는 원금 보장되면서 은행 예금보다는 조금 더 높은 수익. ELB는 이것도 원금 보장형으로 설계할 수 있어요. 거의 대부분 원금 보장할 수 있고 이것도 일반적으로 금리가 ELT보다는 높아요. 그래서 ELT보다는 약간 더 높은 수익을 추구하면서도 원금 보장이 가능하다. 그러니까 원금 보장형으로 설계가 가능하다. 그리고 ELS는 이거 원금 보장 안 되고 안 되는 대신에 기대 수익률이 연 6에서 10% 정도는 된다. 그래서 고위험 상품이다라고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세 개의 공통점은 다 주가 지수와 연동돼 있다. 그래서 주식시장이 좋을 때 추가 수익을 발생시킬 수 있는 상품이다. 그게 핵심이에요. 그리고 MMDA와 MMT가 있어요. MMDA 이것도 뭐 자세히는 설명 안 드릴 건데 MMD는 이 둘 다 수식 입출금 상품인데 이 단기 현금성 자산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근데 이제 MMDA는 한 수익률이 한 2에서 3% 정도 되고요. 그 다음에 이 원금 보장되고 예금자 보호도 된다. MMT는 신탁이에요, 신탁. MMDA는 예금이고 이거는 주로 법인들이 가입하는 상품인데 원금은 비보장되지만 거의 대부분 이것도 ELB랑 마찬가지로 원금 보장용으로 거의 원금 보장이 된다, 현실적으로는. 근데 이제 원금 보장이 안 될 수도 있긴 한데 대부분 원금을 지킬 수 있다, 이렇게 알고 계시면 되고 안정적인 상품이에요. 그리고 기대 수익률은 4에서 5% 정도 되고 당일 입출금 둘 다 이 수시 입출금이니까 당일 입출금 된다 일반적으로. 그리고 MMT의 경우에는 MMTA보다 약간 더 높은 수익률을 주기 때문에 기업이나 법인 입장에서 단기 자금 운용에 적합하다. 그래서 개인에게는 MMDA를, 그리고 법인 고객에게는 단기 현금성 자산으로 MMT를 추천할 수 있다. 이런 것도 기억을 해두시면 좋고요. 그래서 정리를 하자면 금융권 지원자면 경제 상황에 대한 매크로뷰를 설명을 해야 된다. 이거 되게 오래 찍는 느낌이네. 1시간 넘을 것 같다. 그쵸? 경제 상황에 대한 나의 뷰가 중요하다. 그게 모든 기반이 된다, 면접에. 그래서 제가 지금까지 설명드렸던 탑다운에 기반해서 고객한테 어떤 상품 추천할 수 있는지, 그리고 세일즈 면접에서는 이 상품이 나오면 어떤 매크로뷰를 활용해서 이런 전략으로 설득을 해야지라는 걸 제시하실 수 있겠죠. 자, 다음 영상에서는 PT 세일즈 이 BI 인성 면접, 우리 특히 PT 세일즈가 두려우실 거예요. 그쵸? 이 은행 면접 보시는 분들은 이거를 이제 올릴 거예요. 근데 언제 올릴지 모르겠어요. 근데 그 영상도 선공개로 올릴 거고요. 지금 이 영상도 선공개로 올라갈 거예요. 그래서 멤버십 가입해 두시면 선공개 되면 바로 보실 수 있기 때문에 멤버십 가입하시면 좋고요. 그 다음에 구독 알림 설정 해두시면 올리면 바로 보실 수 있겠죠. 자, 그래서 오늘 매크로뷰 영상은 여기까지 할 거고, 혹시 이 2차 PT 세일즈 면접이 진짜죠? 그게 진짜 면접이에요, 은행에. 1차는
우리은행 기준으로 1차는 인성 면접은 그냥 기본이고 당연히 합격해야 되는 거고 2차 PT 세일즈가 진짜예요. 그리고 거기서 제일 중요한 건 전문성이기 때문에 혹시 내가 전문성이 좀 부족하다 느끼시는 분이나 도움이 필요하신 분들은 제가 댓글 링크로 찾아오실 수 있는 방법 남겨드릴 거니까 문의 주시면 돼요. 그리고 멤버십 가입하시면 이 영상들 다 제가 앞으로 계속 올릴 건데 항상 이 선공개로 올릴 거라서 이제 그거 먼저 보고 미리 준비할 수 있다. 그러니까 멤버십 가입해 두시고요. 자,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고 길었는데 길게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 고생하셨고요. 지금 오늘 내가 설명한 매크로 뷰를 2025년도 하반기에 면접 가셔서 잘 활용하시면 큰 도움이 되실 거라고 믿습니다. 자, 조만간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오겠습니다. 모든 금융과 취준생분들 꼭 취업하셔서 억대 업무 받아가셨으면 좋겠어요. 조만간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